야담 이야기. 돌쇠야, 나를 안아줘, 제발. 옛날 한 시골에 쩍하면 조상님의 분부라는 말로 동생을 부려먹는 형과 형의 행실이 안 입고 오나 형제간의 의리에 모시겨 굽석굽석 말을 듣는 고지식한 동생이 아래옷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힘이 세서 동네에서 알아주는 장사였습니다. 한 번은 동생이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어느 포수의 총에 맞아 죽은 멧돼지 한 마리를 주워왔습니다. 동생이 지고 온 멧돼지를 본 형수가 쫑드르르 집에 들어가더니 인차 형이 헛기침을 하며 나왔습니다. 형님 어서 오십시오. 아우가 산에 갔다가 멧돼지를 얻어왔다면서? 그렇습니다. 형님, 그러지 않아도 오늘 내가 갈까 했는데 갑자기 몸이 불편해서 여직 못 갔는데 어쨌든 잘 됐군. 무슨 말씀인지요? 글쎄 어쩌녁 꿈에 증조부님께서 오셔서 날 보고 하는 말이 오늘 노루골에 가면 잡아놓은 멧돼지가 있을 테니 어서 가져다가 조부님 제사에 쓰도록 해라 하고 말하지 않겠나? 그런데 마침 동생이 먼저 가져왔으니 다행일세. 그래요? 이건 조상님의 분부야. 어서 우리 집으로 가져가게. 이리하여 고지식한 동생은 속이 우는 줄을 번연히 알면서도 형제간의 의리를 생각해서 멧돼지를 형네 집으로 매갔습니다. 그러니 동생 마누라도 동생에게 화가 많이 났습니다. 동생 마누라는 당신 왜 그렇게 형님에게 당하고만 사시나요? 우리 걱정은 안 해요? 왜 맨날 형님이 당신에게 일부러 그러는 거 알면서 왜 그러시나요? 제발 정신 좀 차려요. 라며 동생에게 나무랐습니다. 그러자 동생은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가 형제끼리 잘 지내라고 하신 게 유언이었거든. 그러니 좀 봐주시겠나? 라면서 마누라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사실상 어떻게 하면 형이 조상님의 분부라는 이 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난 후 조부님의 제상에는 멧돼지 고기가 한 점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순진한 동생이지만 부하가 나서 물었습니다. 형님, 제상에 왜 멧돼지 고기는 없습니까? 아, 멧돼지 고기 말인가? 조부님께서 죽은 고기여서 싫다고 했네. 동생은 형의 처사에 벨이 났으나 이번에도 꼭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어느 날 형이 또 동생을 불렀습니다. 여보게 아우, 형님, 무슨 일입니까? 내일 산에 가서 미치라고 긴 회초리를 한 단만 해다 주게나. 형이라는 작자는 자기가 일하기 싫어서 동생에게 거짓말을 해 나무 한 단을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형의 말을 들은 동생은 봄철이 돌아오니 울바자를 하려나? 아니면 얼음이 풀리니 강에다 발을 놓으려나? 하고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회초리는 못에 쓰렵니까? 라고 말하니 형은 회초리를 필요한 이유를 말하였습니다. 글쎄, 말하기가 거북하지만 형제간에 속일 게 있나? 실은 자네 형수가 어쩌녁에 실수한 일이 있었네? 그게 말이지. 밤에 자고 있었는데 마누라가 갑자기 잠꼬대를 하더라고. 그래서 자세히 듣다 보니 마누라가 하는 말이 돌쇠야 어디 갔다 인제 오느냐. 내가 너를 한참 기다렸잖니. 빨리 와서 나를 안아줘 제발. 이라며 잠꼬대를 하더라고. 그래서 선비 체면에 말로 해서는 안 되겠고 매를 대자니 양반 체면에 차마 여자 몸에다 매를 댈 수 없고 라며 동생에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행세하는 양반의 도리에 그냥 둘 수는 없고 해서 회초리를 해오면 내가 대신 맞겠네. 그래서 자네가 나에게 회초리로 때려주길 바라네. 그런데 내가 맞을 회초리를 내가 해올 수 있나? 그러니 수고스러운 대로 아우가 갔다 오게. 동생은 형이 어쩌다가 조상님의 분부라는 말을 하지 않는지라 일부러 이것도 조상님의 분부인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암 그렇고 말고 두 말할 것 있나? 그런데 그렇게 많이 해서 뭘 합니까? 하! 내가 어떻게 번번이 아우에게 시키겠나? 그래서 절에 한 번에 신세를 지려고 그러네. 형의 말을 들은 동생은 갑자기 뭔가가 스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참에 조상님의 분부를 해결할 수 있겠는데. 라며 허파에 바람이 들어차며 배꼽이 춤을 추었지만
배를 끌어안고 산에 가서 회초리를 해왔습니다. 형님 분부대로 해왔습니다. 나무단을 본 형은 속으로 저 것이면 고기발을 놓아 물고기를 실컷 먹게 되겠구나. 하고 웃음집이 흔들흔들했지만 눈을 감고 아웅할 수는 없는지라. 수고했네. 그런데 수고한 바에 마저 수고해주게. 하고는 망건과 옷을 벗어놓고 마당에 엎드려 조상님께 아뢰나이다. 마누라가 여차여차 실수를 했는데 자기가 대신 매를 맡겠습니다. 라며 동생에게 또 이건 조상님의 분부일세. 내가 집안을 다스리지 못해서 불측한 일이 생겼으니 그 죄로 100대를 맞아야겠네. 자, 어서 때리게나. 동생은 이런 때에 형님이 정신을 번쩍 차리게 버릇을 떼야겠다고 생각하고 단단한 회초리를 골라주며 물었습니다. 정말 매를 맞아야 합니까? 맞아야 하고 말고. 자, 사정을 두지 말고 볼길을 내리치게. 형은 동생 앞에 옆으로 섰습니다. 그러자 동생은 준비는 다 됐습니까? 대고 말고 샘을 세며 때리게.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동생은 손에다 힘을 주며 형의 살찐 궁둥이를 답새기고는 하나, 하고 소리쳤습니다. 아갸아갸. 형이 급한 소리를 치는데 그의 엉덩이에는 대뜸 시뻘건 피멍이 졌습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동생이 둘, 하고 셀 때 아이코, 사람 죽는다. 가만 있게. 하고 형이 단두매에 죽어가는 소리를 하는데 딱 하고 또 매가 날아들었습니다. 그때 형은 펄쩍 뛰어 일어나며 아이코, 사람 살려라. 잠깐만. 하고 궁둥이를 싸지고 맴돌았습니다. 원래 형의 생각인즉 어진 동생이 설마 때려도 한두 매 때리는 척하고는 그만둘 것이라고 여겼는데 정작 동생이 때리는 걸 보니 마음먹고 때리는지라 체면이고 뭐고 또 조상님의 분부를 내둘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형님 왜 이러십니까? 동생이 모르쇠를 대고 물었습니다. 아이코, 이젠 됐네. 나머지 97매가 남았는데요. 나머지 97매는 조상님이 그만두라고 분부했어. 조상님께서 100매를 때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엔 그랬었지. 근데 지금부터는 그만 때리라는 조상님의 분부일세. 아이고, 그 꼴을 보며 동생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저도 이제부터 조상님의 분부를 안 들어도 괜찮겠죠? 물론이지, 물론이야. 그럼 좋소이다. 조상님의 분부를 안 듣자면 저는 이제 97매를 마저 때려야겠습니다. 어? 아니야. 조상님의 분부야 들어야지. 그래요? 그럼 100매를 다 맞아야 효손이죠. 응? 아니야. 형은 동생이 집어드는 회초리를 보자 질겁해서 바지춤을 거머쥔 채 허겁지겁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꼴을 본 동생은 껄껄 웃으며 회초리를 가지고 성큼성큼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들어간 동생은 형에게 형님 빨리 엉덩이를 대시죠. 마저 맞아야 되지 않을까요? 라며 큰 소리로 소리치니 형은 이제 그만하게 내가 잘못했네. 이제 앞으로 잘할 터이니 그만하게나 아우. 라며 사정했습니다. 야근수로 재배를 채우려던 형은 이때부터 다시는 조상님의 분부란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알몸뚱이로 된 부인의 거길 꺼머지고 먼 옛날 성이 윤씨라고 하는 가난한 선비가 과거 보러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생활이 극빈했던 선비는 서울에 가서도 주막집에 들지 못하고 김씨라는 선비네 집에다 주숙을 정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윤씨가 김씨네 집에서 먹고 자고 공부한 지도 10여일이 잘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리 결의형제를 맺읍시다. 그러지 않아도 김씨의 신세를 많이 지고 있던 윤씨는 김씨가 이렇게 제기하자 선뜻 응했습니다. 나이를 따져보니 윤씨가 2살 이상이어서 김씨는 윤씨에게 절을 하고 형님이라 부르고 아내도 불러들여 인사를 시켰습니다. 김씨는 부모들한테서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 생활이 유족한지라 돼지와 닭을 잡고 떡을 치고 잔치를 베풀어 이웃들까지 청하였습니다. 그때부터 김씨와 윤씨는 형님 동생하며 같이 과거 볼 준비를 하였습니다. 김씨가 모를 것이 있어 형님 윤씨에게 물으면 윤씨는 막힘없이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과거날이 되었습니다. 동생이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자기 학식으로는 과거 시험을 쳐봤댔자 한강에 돌 던진 격이 될 것이 뻔한지라 비위를 무릅쓰고 청들었습니다. 형님, 오늘은 과거를 봐야겠는데 형님도 아시다시피 내 재간으로는 하늘의 별따기죠. 그래서 형님께서 내 이름으로 한 편 써주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다가 둘 다 낙방되면 자네 후회하지 않겠나? 후회할 게면 제가 말을 낼 리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대피를 해봅세. 윤 씨는 신세도 많이 졌고 또 결의 형제까지 맺었는지라 김 씨의 요구에 선선히 동의했습니다. 과장에 앉아서 먼저 자기 이름으로 한 편을 제꺽 쓴 다음 또 김 씨의 이름으로 한 편을 잘 쓰고 다듬은 다음 바쳤습니다. 윤 씨 생각에는 자기가 대피를 하는 이상 자기 글이 급제하고 동생의 글이 낙방된다면 김 씨를 볼 면목이 없을 것 같아 자기 이름으로 지은 글은 대수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엔 윤 씨가 낙방이 되고 김 씨는 급제하였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윤 씨를 친형님처럼 모시던 김 씨는 윤 씨가 자기 때문에 낙방되었음을 알고 그를 더욱 존경하면서 시골로 내려가겠다는 윤 씨를 붙잡아두고 정성껏 공대했습니다. 윤 씨가 집을 떠난 지 하도 오래기에 기어이 떠나려고 하니 김 씨는 그에게 돈뭉치를 내주면서 형님, 이 돈을 가지고 땅이나 사서 진지나 떨구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저마시고 아무 때나 올라오십시오. 하고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윤 씨는 부모님들이 연로하신 데다가 불치의 병에 걸려 김 씨가 준 돈을 몽땅 쓰고도 나중에는 논밭까지 팔아서 약을 썼습니다. 그러나 백약이 무효하여 부모들은 돌아가고 윤 씨는 빈털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부모들의 3년제까지 지내자 윤 씨는 하는 수 없이 동생한테 가서 돈푼이나 얻어다 줄인 배를 달래려고 서울로 떠났습니다. 며칠 동안 걸어 서울에 거의 당도한 윤 씨는 너무 지쳐서 길 옆에 있는 고목나무 밑에 앉아 다리도 쉴 겸 잠깐 눈을 붙이었습니다. 그런데 웬 말 탄 사람이 달려오더니 윤 씨 앞에 와서 멎어섰습니다. 형님, 오래간만입니다. 윤 씨가 보니 그가 바로 자기가 찾아가는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3년이 지난 사이에 아주 몰라보게 변했었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너무 반가워 동생을 보며 물었습니다. 그새 잘 있었나? 그런데 어디로 가는 길인가? 형님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형님이 날 보러 온다기에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래. 아니, 내가 오는 걸 동생이 어떻게 알았나? 형님, 전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자네 농담이라도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 윤 씨는 어리둥절해졌습니다. 농담이 아니오 형님. 나는 죽은 혼혈시다. 죽었다니? 그게 무슨 소린가? 형님, 이 동생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나의 원수를 꼭 갚아주십시오. 그리고 절에 가서 공부하는 내 아들을 형님이 데려다가 공부시켜 주신다면 죽은 나도 눈을 감겠습니다. 윤 씨가 동생의 손을 잡으려 할 때 김 씨는 어느새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윤 씨가 깜짝 놀라 깨어보니 남가일몽이었습니다. 꿈도 괴상하군. 윤 씨가 동생네 집에 도착해보니 꿈은 현실이었습니다. 이미 동생의 장례를 지냈고 하나밖에 없는 김 씨의 아들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자 어머니의 독촉으로 상복을 입은 채 절로 공부하러 가고 재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생과의 지난 날의 정을 생각하니 안타깝기 그지없었고 또 기둥처럼 믿던 그 동생이 없고 보니 자연히 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밤 사랑방에 든 윤 씨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뒤척하며 동생의 원수를 갚아야겠는데 대체 어느 놈이 해쳤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그는 이상하게도 갑자기 성욕이 일어남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윤 씨는 자기를 나무랐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재수의 요염한 얼굴이 눈앞에 떠오르면서 그의 방에 가고 싶어 못 견딜 지경이었습니다. 이거 사람의 가죽을 쓰고 짐승 같은 생각을 해? 윤 씨는 자기를 단속하고 곰방대로 자기를 때려보았지만 아무런 효험도 없었습니다. 허참, 괴이한 일이군. 윤 씨는 참을 내야 참을 수 없어 저도 모르게 재수가 들어있는 본체로 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가 문 밖에 가서 문고리를 잡고 망설이는데 이상하게도 방금까지 일어나던 성욕은 언제 그랬던가 싶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서려는데 문득 집안에서 난데없는 소곤거리는 말소리에 이어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 씨는 귀를 한 발이 되게 늙어가지고 창문에다 바싹 대고 동정을 엿들었습니다. 어떤 놈이 제 수방에 들어가 재미를 보는 게 분명했습니다. 아, 그래서 동생이 억울하게 죽었다며 원수를 갚아달라고 했구나. 그래도 재수는 동생이 급병에 돌아갔다고 했지. 분명 제가 저놈과 눈이 맞아 지아비를 죽였구나. 윤 씨는 분노가 치밀어 온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가 사랑방에 돌아와 벽장문을 열어보니 마침 김 씨가 쓰던 삼척장검이 있었습니다. 그는 두말 없이 칼을 벗겨들고 본체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 두 몸이 한 몸이 되고 네 다리가 제비꼬리가 되었는지라 이놈 칼을 받아라. 하고 고함을 지르며 위에 있는 놈의 머리를 베니 그 대가리가 말똥처럼 굴러떨어졌습니다. 윤 씨는 알몸뚱이로 된 제수의 머리를 꺼머잡고 장도 끝을 가슴팍에 들이댔습니다. 인연, 살겠거든 바른 대로 이실 찍고 하라. 지아비를 어째 죽였느냐? 혼이 절반은 나간 계집은 바들바들 떨면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아들이 보고 싶어 그가 공부하는 절에 몇 번 갔다가 중놈과 눈이 맞았는데 그 중놈이 하루 밤중에 와서 술에 취한 남편을 죽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녹이 충천한 윤 씨는 그년을 보고 인연, 내년이 꼬리를 치지 않았다면 중놈이 어찌 내 시래까지 들어올 수 있었겠느냐? 더구나 아들 낳고 살던 지아비의 시체가 식기도 전에 지아비를 죽인 철천지 원수놈을 끼고 희희락락거리니 내년이 어찌 살기를 바랄소냐? 하고 칼을 쿡 박아 후원 연목에다 던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중놈의 시체를 거적에다 둘둘 말 나무단 속에 묶어넣고 나무가리에다 세워놓은 후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사랑방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이튿날 해가 중천에 떠올랐는데도 김씨네 집 구세에서는 연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이 저 집에선 어쩌냐게 늦도록 곡소리가 나더니 오늘 아침엔 잠잠하네. 하며 그 집에 와보니 웬일인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손님이 오더니 필경 눈이 맞아 붙어 자는 모양이라고 여기고 가만히 사랑방에 나가 엿보니 거기엔 손님 혼자뿐이었습니다. 그날 정오에야 사람들은 후원 연못에서 칼을 받고 죽은 여인의 시체를 건지었습니다. 남편을 장례 지낸 후에 사형이 오니 남편에 대한 생각이 간절하여 스스로 자결한 게로구나. 이웃들은 모두 이렇게 여기고 김씨 부인이야말로 열렬하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니 이 소문이 고을언님의 귀에 안 들어갈 리 없었습니다. 고을언님은 자기가 고을을 잘 다스렸기 때문에 연려가 나왔다고 여겨 그걸 자랑하려고 조정에다 알린 후 그 집에 연려정문을 세우게 하였습니다. 연려정문을 세우던 날 사람들은 절에 가서 공부하는 13살 난 김씨의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날 밤 윤 씨가 김씨의 아들을 데리고 한방에서 자게 되었는데 김씨 아들은 자기가 공부하는 절에 중이 나간 지 며칠 잘 되는데 여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 씨는 할 수 없이 자기가 서울 오게 된 일과 오다가 꿈에서 김 씨를 만난 일을 이야기하고 나서 그 중놈이 아버지를 죽인 원수라는 것과 자기가 그 중놈과 어머니를 죽인 사실을 고지곳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김 씨의 아들은 그제서야 모든 것을 알고 큰아버지, 내가 어떻게 하든지 말리지 마십시오. 하고 밖으로 나가더니 나무단 속에 있는 중놈의 시체를 찾아 나무단체로 질질 끌고 가며 정문에다 세워놓고는 나무를 가져다 불을 질렀습니다. 비열한 짓을 하고서도 혈려비를 다 받다니? 내가 년놈의 부끄러움을 없애줄 테니 그리 알아라. 이리하여 연려정문은 두 시체와 함께 불에 타버렸습니다. 이튿날 김씨 아들은 윤 씨를 따라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그 후 그 아들은 학자인 윤 씨한테서 글을 배워 과거에 급제하고 한림 학사가 되었는데 윤 씨 부부를 잘 모신 데서 효자가 되어 효자정문을 세웠다고 합니다. 부인은 웃으며 서방님 다리가 셋이네요. 옛날 한 총각이 장가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각시를 데리고 처가에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속담에 이르기를 아내가 고우면 처갓집 말뚝 보고도 절한다고 마음이 비단같이 곱고 용모 또한 꽃같이 고운 아내를 얻은 그는 남처럼 잘 살지는 못했지만 장가가서 처가에 처음 가는 길이라 성심을 다해서 떡도 가지가지하고 엿도 다리고 닭도 잡아가지고 아내와 둘이서 힘들어도
이고지고 처가로 찾아갔습니다. 이들 부부가 땀을 철철 흘리며 집에 들어서니 약속이나 한 듯 맞사위와 둘째 사위도 부인네들을 데리고 처가에 와 있었습니다. 셋째 사위는 장가가서 첫 길이니 장인 장모가 기뻐서 멤버 선발로 뛰어나와 맞아 드리려니 했는데 셋째 사위가 짐을 지고 들어서니 장모는 보지 못한 것을 보기라도 하듯 외면하고 돌아앉고 장인은 서글픈 웃음부터 웃더니 셋째 사위가 짐을 벗어놓기도 전에 퉁명스레 말했습니다. 이 사람 맞사위와 둘째 사위는 말 타고 견마까지 잡히고 왔는데 자넨 자네의 그 정강말을 타고 짐까지 그렇게 지고 왔나? 참내 이 사람들을 보기가 안 됐네. 장인은 이렇게 한마디 던지고는 셋째 사위가 짐을 벗어놓고 절하는 것도 받지 않고 그저 맞사위와 둘째 사위만 사위라고 그들과 마주 앉아 이야기하고 장모 또한 셋째 사위와 셋째 딸과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맞사위와 둘째 사위는 어깨가 석자새치나 올라가서 셋째를 꼬은 보리자루처럼 한쪽에 밀어놓고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기분이 상하면서 마음이 뒤틀렸습니다. 하지만 셋째 사위는 그들과 맞서 싸울 수도 없고 아내의 얼굴을 보기도 안 되어 참고 견디며 밖에 나가 마당도 쓸고 나무도 패면서 지냈습니다. 헌데 하루 지나도 그 모양 그 꼴이요. 이틀이 지나도 그 모양 그 꼴이더니 사흘째 되는 날부터는 맞사위와 둘째 사위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며 제 집 종부리듯 하자고 들었습니다. 부하가 상투미까지 치민 셋째 사위는 온다 간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집에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러니 그의 아내도 남편을 따라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집에 들어서자 남편 보기가 너무도 민망해서 머리를 숙이고 죄진 사람처럼 남편 앞에 앉아서 한마디 말도 못했습니다. 이때 남편이 아내를 보고 말했습니다. 여보, 나같이 못 사는 남편을 만나서 당신까지 업심을 받았으니 내 사내대장부로 태어나 부인의 얼굴을 볼 면목조차 없게 됐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셔요. 부귀빈처는 물레바퀴 돌듯 한다는데 우리라고 날마다 이렇게 살겠나요? 소첩이 비록 여자의 몸이지만 낭군님 마음만은 알고 있사오니 우리 부부 합심하면 무슨 일인들 못하리옵까. 젊은 부인이 이같이 말하자 남편은 벌써 생각이 있었는지라 덥석 부인의 손을 잡고 자기 생각을 내놓았습니다. 여보, 내 이번에 처가에 가서 여간만 관세를 받지 않았소. 그렇지만 관세를 받고 보니 우리도 마음 맞춰 소같이 일하고 쥐같이 먹으면서 개미 금탄 모으듯 합시다. 자, 오늘부터 끼니마다 콩죽을 2사발 써놓고 내가 1사발 당신이 1사발을 먹되 혹 나한테 손님이 오면 내 앞에 콩죽을 손님께 대접하고 내가 한 끼 굶고 당신한테 손님이 오면 당신이 한 끼 굶으란 말이요. 10년 동안 이렇게 먹으며 이를 악물고 버느라면 우리라고 못 살겠소? 어떻소? 이렇게 할 만하오. 낭군님 생각대로 하겠사옵니다. 부부 사이에 이렇게 금석같이 굳은 약속을 하고는 그때부터 그들은 말과 같이 끼니마다 콩죽 2사발을 씻어 한 사람이 1사발씩 먹고는 부지런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밖에 나가 남의 집밭도 갈아주고 김도 매주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으며 아내도 편히 집에 앉아 놀지 않았습니다. 때로 손님이 찾아와서 남편이 끼니를 굽는 때도 있었고 부인이 끼니를 굽는 때가 있었지만 이들은 약속한 대로 끼니는 굶어도 손에 일감은 떨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힘이 없어서 남편은 일하다가 자주 넘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나무를 하다가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근처의 굵은 나뭇가지를 지팡이 삼아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무슨 일이냐며 물어보는데 나무를 하다가 기운이 없어 넘어졌다고 하였습니다. 부인은 남편을 보고 안쓰러웠지만 일부러 농담으로 당신 다리가 3개네요. 하면서 웃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그러게, 그런데 다리가 3개인데 몸은 더 힘들구먼. 라며 웃어 넘겼습니다. 그래도 부부는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4, 5년이란 세월이 지나니 이 집 살림은 차차 사람들의 눈에 띄게 늘어갔고 동네방네 그 소문이 퍼져 칭찬이 자자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장인은 그새 사위가 발길이 끊어지고 소식조차 없으니 대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어서 사위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딸 집에 찾아오니 사위는 길 닦기를 나가고 없는데 딸이 집에서 배를 짜다 아버지 오는 걸 보더니 달려나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딸은 아버지가 왔다고 맛있는 채도 볶고 떡까지 해서 잘 대접하고는 천을 사다 버선을 만들어 올리고 두루마기도 새 두루마기를 지어 올렸습니다. 아버지는 딸내 살림 형편이 괜찮은지라 기뻐하며 놀다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딸은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갈 때 새 두루마기를 입히고 떡을 한 짐 가득 지워서 보냈습니다. 장인은 딸이 해준 떡을 지고 기뻐서 흥얼흥얼 코 노래까지 부르며 길을 걸었습니다. 헌데 얼마를 갔는지 모르는데 한 곳을 지나며 보니 길 닦기가 한창이었습니다. 장인은 사위 얼굴이라도 보고 가자고 가던 길을 멈춰서서 하나하나 길 닦는 사람을 살피었습니다. 이때 장인이 사위 얼굴을 찾아내기도 전에 사위가 주먹을 불끈 쥐고 씩씩거리며 장인 앞에 와서더니 인사도 없이 지고 가는 떡짐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장인님, 뭘 그렇게 지고 가십니까? 어허, 이건 말인가? 이 사람 사위. 내 사위 집에 왔다가 딸이 떡을 해줘서 이렇게 한 짐 지고 가네. 그래, 자넨 잘 있나? 장인은 그래도 반갑다고 사위에게 인사까지 하는데 사위는 인사를 받기는커녕 다짜고짜 장인이 지고 가던 짐을 와락 벗겨 제 앞에 놓고는 길 닦는 사람들을 보고 외쳐댔습니다. 자, 떡이요, 떡들 사시오. 떡이라는 소리에 일하던 사람들이 욱스러워 나 하나 너 하나 하며 앞을 다투어 떡을 사 먹었습니다. 그 바람에 성이 상투미까지 치민 장인은 그만 획 돌아서서 뒤도 보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이때로부터 류스와 같은 세월은 또 5, 6년 지나서 셋째 사위네는 한 고을 갑부가 부럽지 않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때 셋째 사위 손꼽아 세어보니 처가에 갔다 온 지도 10년이 되었고 장인의 환갑도 눈앞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처가에 갔다 온 지도 꼭 10년인데 생각해보니 장인님 환갑도 오라지 않구만.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우리도 이만하면 한 고을 갑부가 부럽지 않게 살게 되었는데 우리 장인님 환갑도 볼 겸 그새 지나온 이야기도 할 겸 겸사해서 한번 가봄이 어떠하오? 저야 좋으나 저의 본가이온데 왜 가고 싶지 않겠어요. 여보 부인, 이번에 처가에 가면 전처럼 관세는 받지 않겠으나 내 장인님 노여 엄마는 풀어줘야 하겠소. 땅 문서만 가지고 가도 될까요? 남편은 이때야 비로소 부인이 해준 그 떡을 장인한테서 빼앗아 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는 10년 동안 콩죽을 먹자고 다짐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자기를 속으로 나무람하면서 남편을 다시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머리가 숙어지고 스스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셋째 사위네 부부는 10년 만에 맛있는 음식을 갖가지 장만하여 이고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10년 뒤에 찾아가는 걸음인데다 그 사이에 뜻마저 이루고 나니 걸음도 자연히 빨랐습니다. 부부가 이고지고 집에 들어서니 어머니는 그새 보고 싶던 딸을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헌데 사위가 짐을 벗어놓고 장인 앞에 가 코가 땅에 닿도록 절하며 인사하는데 장인은 획 돌아앉으며 퍼르댕댕에서 가라는 호령부터 뺐습니다. 나에게는 자네 같은 사위가 없네. 어서 썩 물러가게. 장인께서는 노여움을 푸십시오. 실은 우리 부부 사이에도 잘 살아보자고 10년을 기한하고 약속한 일이 있어 그러했사옵니다. 듣기 싫다. 그래, 너희들 부부끼리 하나는 나에게 떡을 해주고 하나는 그 떡을 빼앗아 돈벌이를 하자고 그랬더니 아버님, 그런 일이 아니옵니다. 아버지, 땅 문서를 보옵소서. 우리가 금석같이 굳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이렇게 많은 밭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이 땅 문서 속에는 그때 아버님께서 지고 가시던 떡을 판 돈도 들어있사옵니다. 딸이 이같이 말하고 지나온 이야기를 하나부터 10까지 내리었으니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눈물 지었고 아버지는 성이 풀리고 나중에는 머리까지 들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람 사위, 내 딸의 말을 들어보니 이 늙은 것이 지난 처사가 잘못됐네. 어떻게 하겠나? 내 딸 얼굴을 보더라도 화해하세.
이복의 사위, 내 지난날 말 타고 온 사위만 사위라 하고 잔뜩 올리치 주었더니 돈 벌 줄은 모르고 번 돈을 물쓰듯 쓰기만 해서 일가가산을 다 탕진하고 이번 장인 환갑에도 오지 못한다누만 자네 훌륭하이 자네야말로 내 사위일세. 장인님, 여보 노친 어서 닭을 잡소. 이 사람은 전번에 내가 괄시를 해서 처가에 와서 닭 한 마리도 먹지 못하고 갔소. 이렇게 되어 셋째 사위는 10년 뒤에 다시 처가에 가서야 사위 대접을 제대로 받고 장인도 그때로부터 10년이 지난 뒤에야 지난 처사가 글렀다는 것을 알고 그 사위를 더없이 중히 여기며 잘 살았다고 합니다. 서방님 저를 안아주셔요. 옛날 한 시골에 두 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일찍 남편을 여인 어머니는 아들 하나를 기둥처럼 믿고 살았으며 일찍 아버지를 여인 아들은 어머니 한 분을 양친부모 대하듯 대하며 살아갔습니다. 살림살이는 가난했으나 1년 365일 날에 날마다 집안에 웃음소리가 넘치니 동네방네 소문이 자자하여 이들 모자를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해 겨울 어머니가 갑자기 병하여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의원을 청해 보였습니다. 약을 지어다 대접한다 하며 정성을 다했지만 어머니 병은 조금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차차 병이 위중하여 식음마저 전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들은 하도 기가 막혀 어머니 옷자락을 부여잡고 눈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무엇이든 잡수시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꼭 가서 구해오리다. 하긴 시원한 감을 먹었으면 내 병이 나을 것 같구나. 헌데 이 겨울에 어디 가서 감을 얻어오겠느냐. 감을 잡수면 병이 나을 것 같다고 하니 아들은 너무도 기뻐서 어머니 걱정 말고 기다리십시오. 제가 감을 얻어오리다. 라고 하며 문을 나섰습니다. 그러되 그에 따라 감이 되지 않아 감철에도 마음대로 감을 사 먹을 수 없었는데 감철도 아닌 엄동설 안에 어디 가서 감을 얻어온다는 말인가. 아들은 백설이 뒤덮인 감밭으로 달려갔습니다. 앙상한 나무들이 바람에 떨며 울었고 감나무 밑에는 백설이 한 자나 깔려 있었습니다. 아들은 눈밑을 뒤지면 틀림없이 가을에 떨어진 감이 있을 것만 같아서 차디찬 눈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무 저 나무 온 감나무밭을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진종일 감나무밭을 찾아 헤매면서 감을 얻어보다 나니 몸은 얼어서 돌덩이처럼 되고 열 손가락은 터져서 피못이 되었지만 애타게 찾는 감은 죽지 못하고 겨울 해만 산 너머로 넘어갔습니다. 아들은 너무나도 안타까워 하늘을 우러러보며 길이 탄식했습니다. 하느님이시여, 왜 이다지도 무정하옵니까? 어머니 병을 고치게 불쌍한 나에게 감 세 알만 주옵소서. 무심한 하늘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라 난데없이 허리가 서발이나 되는 호랑이가 나타나더니 다짜고짜 그를 등에 둘쳐업고 달렸습니다. 호랑이가 자기를 해칠 생각이면 으르렁거리며 덮칠 것이되 등에 업고 소리 없이 달리는 것을 보니 필요곡절이라 아들은 하늘은 무정해도 산중영물인 호랑이만은 유정해서 자기를 돕는다고 생각하며 호랑이 등에 업혀 호랑이를 꼭 부여잡았습니다. 얼마를 갔는지 모르나 날이 어두울 무렵 호랑이는 산중에 자리 잡은 외딴 집 앞에 와서 아들을 내려놓고 등불이 반짝반짝이는 초가집만 내다보았습니다. 아들이 이를 보고 생각하니 그 집에 감이 있으니 그 집에 들어가 감을 얻으라는 뜻이 분명했습니다. 아들은 기쁘기도 하고 급하기도 하여 미처 주인도 찾을 새 없이 문을 떼고 들어섰습니다. 집 옷방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앉아 있었는데 노인은 문득 뛰어드는 낯선 젊은이를 보고 놀랐습니다. 아니, 이 어두운 밤에 웬 젊은이여? 아들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 앞에 넙적 엎드려 절하고 찾아온 사연을 아뢰었습니다. 소자 집에 모친 한 분 계시온데 갑자기 병하였습니다. 백약이 무효로 식음마저 전폐하셨사온데 한번 시원한 감을 잡수셨으면 병이 나을 것 같다 하시기에 염치불구하고 찾아왔사오이다. 아들의 말을 듣고 난 노인은 그를 측은히 바라보며 고개만 끄덕일 뿐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조급해 난 아들은 다시 한번 청을 들었습니다. 노인님, 감이 있으면 한 알이라도 좋으니 주옵소서. 그제야 노인은 입을 열었습니다. 하긴 내 집에 감이 있기는 세 알이 있네만 오늘 저녁 돌아가신 예엠이 제사에 쓰려고 내놓은 것일세. 애엠이 생전에 감을 제일 좋아했는데 오래따라 흉년이 들어 겨우 감 세 알밖에 거두지 못했네. 그러니 내 사정도 딱하네. 사정을 듣고 보니 그 집 일도 딱한지라 아들은 천만낭망하여 맥없이 일어섰습니다. 그러자 백발노인이 말했습니다. 가만, 자네 너무 섭섭해 말고 기다려주게. 예엠이 제사가 끝나면 한 알도 남기지 않고 자네에게 그 감을 주겠네. 참말 자넨 효자일세. 고맙소이다. 아들은 감을 주겠다는 말을 들으니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랐습니다. 제사가 끝난 후에 이제 그 감을 가져다 어머님을 대접할 일을 생각하니 너무도 기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이때 아랫방에서 웬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님,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어머님을 그처럼 잊지 않으시고 생각하여 주시니 소녀 기쁘기 한량없나이다. 하오나 소녀 한마디 여쭐 말씀이 있소이다. 손님께서 병석에 누워 계신 어머님을 구하시겠다고 어두운 밤에 이 심산 외딴 집에까지 찾아오셨는데 어찌 저 세상에 가신 어머님을 대접하겠다고 살아있는 사람 구하지 않겠나이까. 아버님께서는 더 지체 마시고 손님께 감을 주어 보내소서. 때를 놓치면 아버님께서 감을 내놓아도 사람을 구하지 못하오리다. 조용조용 말하는 여인의 말을 들으니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천금같이 귀하고 가슴을 아프게 찌르는지라 아들은 너무도 고마워서 눈물을 비오듯 흘렸습니다. 딸의 말을 듣더니만 노인은 스스로 머리를 툭 쥐어박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늙은 것이 잘못 생각했구나. 내 말이 천만 옳다. 얘야, 어서 움에 들어가 그 감 세 알을 내다 이 젊은이에게 올려라. 젊은이, 이 늙은 것을 허물 없이 대해도 좋네. 이윽하여 처녀가 감 세 알을 들고 나와 이 총각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처녀에게 골백번 살해하고 밖에 나왔습니다. 문 밖에 나오니 호랑이가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을 둘쳐업고 바람처럼 내달았습니다. 그날 밤 감 세 알을 잡숫자 어머니는 정신이 난다며 자리를 털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감 세 알이 약은 아니지만 어머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약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으스러지게 잡고 말했습니다. 예안 내 너 같은 효자를 두어 엄동설 안에 감을 다 먹고 정신 차리고 일어났구나. 예야, 너 고생인들 여복했겠느냐? 어머니의 물음에 아들은 어머님, 호랑이가 이 아들을 도왔고 고마운 그 시골 처녀가 어머님을 구했어요. 라고 하면서 자초지종을 일일이 아뢰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는 그 이튿날로 은인을 찾아가 인사 올리자고 아들과 약속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어머니는 감 세 알 덕에 병이 났고 후에는 또 그 감 세 알이 인연이 되어 총각은 시골 처녀와 혼인하였지만 혼인식은 올리지 못했습니다. 첫날 밤이 되자 서로 부끄럽게 쳐다보다가 총각이 처녀를 아느니 맘씨 고운 그 시골 처녀는 서방님 저를 안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후에 며느리는 마당에 감나무를 옮겨 심어 매해마다 감을 따서 시어머니에게 드리며 함께 화목히 지내며 만년을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저 탐스러운 것을 따먹고 싶네. 옛날 천하명산인 금강산 장안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절간지는 세력이 하늘에 닿아 금강산 아래 좋은 땅이란 땅은 다 차지하고 백성들을 못살게 굴었습니다. 장안사 주지는 특히 그를 잘 짓기로 원근의 소문이 자자하였는데 그는 장삼자락을 날리며 한간에 내려가 꽃같은 처녀들을 희롱하지 않으면 절에 올방자를 틀고 앉아 재산께나 있는 집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글짓기 내기를 하자 해서는 남의 집가산을 빼앗아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주지는 또 못된 생각을 하던 끝에 동자중을 시켜 임진사를 불러왔습니다. 임진사는 초시에 급제하여 진사벼슬을 얻어가진 데다 가산도 금강산하에서는
첫 손가락을 꼽을 만치 잘 살았습니다. 주지는 임진사가 절에 들어서자 그를 불러 앉혀놓고 속으로 그의 재산을 빼앗을 못된 궁리를 하면서도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추어 오렸습니다. 내 듣자 하니 진사는 글 잘 짓기로 나라에 이름이 있다면서 참으로 대단하다. 과찬의 말씀이옵니다. 제가 나라의 문장일진데 더 큰 벼슬을 못하고 초시에 겨우 급제하여 자그마한 진사벼슬을 얻어 가졌겠습니까? 대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저는 대사님 앞에서 얼굴 들기 부끄럽습니다. 임진사는 장안사 주지가 글짓기 내기를 하여 남의 집 가산을 두꺼비 팔이 잡아먹듯 죄다 삼켜버린다는 말을 들었는지라 제꺽 응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안사 주지는 마이동 풍격으로 그의 말을 한마디도 듣지 않고 제 생각대로 하자고 들었습니다. 임진사, 내가 절간에 있다고 하대를 해서는 안 되네. 어디 우리 두 사람이 금강산을 두고 글짓기 내기를 하세. 자네가 지면 자네 재산을 나한테 주고 내가 지면 자네 재산만치 우리 절의 재산을 갈라주겠네. 들었나? 장안사 주지는 임진사를 안하에다 두지 않고 진사를 자네라고 하대에 부르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임진사는 비록 진사벼슬이라도 하는 사람이지만 장안사 절의 세력은 당할 수 없는지라 입을 봉하고 아무 소리도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장안사 주지는 임진사에게 가부도 묻지 않고 운자는 무엇이니 돌아가서 글을 지어지고 내일 아침으로 절에 찾아오라고 하였습니다. 임진사는 장안사 절에서 나오자 눈앞이 금은 밤처럼 새까매서 겨우 집이라고 찾아왔습니다. 임진사는 이제 내일 아침이면 장안사 주지 앞에 가서 두말 못하고 가산을 몽땅 내놓게 되었는지라 집에 들어서자 낭망하여 이불을 덮어쓰고 한숨만 푹푹 내쉬었습니다. 아예 병을 구실로 들어누워 일어나지 않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진사네 집에는 남달리 총명하고 글재주가 있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너무나 총명해서 집안일이건 동네 일이건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웬만한 건 다 해결해 나갔습니다. 한 일화로는 며느리랑 남편이 감나무 앞을 지나는데 남편이 감이 익은 걸 보고 저 탐스러운 감을 따먹고 싶네. 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생각을 잠깐 하더니 옆에 지나가는 한 머슴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저 감을 따주면 내 너에게 좋은 거를 줄게. 라고 말하니 머슴은 무엇을 줄 거냐고 묻자 따서 오면 줄 테니 일단 따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머슴은 나무 위를 올라가 감을 따왔습니다. 그리고 부인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주시죠, 마님. 라고 하니 부인은 동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알고 있는지라 김대감댁 여종이 나이가 차 남자를 찾고 있다고 말하니 머슴은 좋다며 부인에게 고맙다며 단숨에 김대감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감을 잘 먹었다고 합니다. 그 머슴도 여종과 혼사를 이뤄서 머슴은 부인에게 언제든지 감을 드시고 싶으면 말하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 며느리가 저녁상을 들고 들어가니 그때까지 시아버지는 이불을 덮고 누워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수심이 안개 끼듯 해가지고 한숨만 쉬며 누워있는 시아버지를 보니 필요곡절이라 며느리는 상을 내려놓고 시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왜 그러십니까? 어서 일어나 진지 드셔야지요. 자네 알 일이 아니네. 내 오늘 장안사 주지가 불러서 갔다 왔네. 후. 임진사는 또 땅이 꺼져라 하고 한숨을 내쉴 뿐 그 사연은 말하지 않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총명한 임진사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장안사 주지가 불러서 갔다 왔다는 말을 듣자 속으로 짐작이 가서 시아버지를 보고 대뜸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장안사 주지가 글짓기 내기를 하자고 하셨지요? 그렇네. 그런데 자네는 이 일을 어떻게 아나? 장안사 주지에게 그런 고약한 행실이 있다는 말을 시집와서 몇 번 들었사옵니다. 그러니 임진사는 며느리에게 자초지종을 숨김없이 이야기하고 글재와 운자까지 다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보기가 안 되었다는 듯 다시 이불을 덮어쓰고 일어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며느리가 누워있는 시아버지를 부축하여 앉히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걱정 말으시고 일어나 진지 드세요. 시집 오기 전에 저도 글을 좀 배웠사오니 그 글은 제가 지어 올리겠사옵니다. 이 사람 며느리 말은 고맙네만 글 잘 짓기로 원군의 소문이 자자한 장한사 주지를 당하겠나? 아버님, 염려 마옵소서. 시중천자 이태백이라면 몰라도 그까짓 절간의 중놈하고야 비기지 못하오리까. 임진사는 며느리 말 한마디에 저도 모르게 힘이 생겨서 수저를 들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헌데 상을 물리고 이국리 저국리 하다가 자리에 누우니 또 근심이 생기고 근심 뒤끝에는 한숨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치맛자락을 두르고 부엌 안에서 끼니나 짖는 며느리가 절간에서 재간을 피우며 남의 집 재산을 빼앗아내는 주지를 당해낼 것 같지 않았고, 그렇다고 자기가 그 글재와 운에 따라 글을 짓자고 생각하니 글 짓기 전에 기부터 꺾여서 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며느리도 믿지 못하고 자기도 글 한자 써내지 못하다 보니 그만 한숨 끝에 날이 새고 동산의 쟁반 같은 해가 솟아올라 약속한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때가 되자 며느리가 환한 얼굴에 맑은 웃음을 짓고 아침상을 받쳐들고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아침상을 내려놓자 시아버지가 묻기도 전에 밤새 지은 글을 시아버지에게 보였습니다. 아버님, 글을 지었사오니 보시고 진지 드시고 절에 가보옵소서. 밤새 지은 글이라 크게 훌륭하지는 못하오나 그까짓 절간 중놈의 글하고야 못 비기겠습니까? 임진사 며느리 지어놓은 글을 펼쳐놓고 보니 첫 구절은 동방의 금강산이 소순이 중에 우악이 났더라. 석굴이 많으니 왕모가 서쪽에 태어난 것을 한탄하더라. 라고 지었는데 글씨도 놀랄만치 잘 썼지만 금강산을 중국의 오악에 비기면서 서왕모가 이와 같은 성경에서 태어나지 못한 것을 한탄하였습니다. 하였으니 그 글의 기계 또한 대단하였습니다. 임진사는 너무도 기뻐 무릎을 탁 치고는 아침술을 드는 것 마저 잊고 장한사 절로 다름질 쳐갔습니다. 임진사가 절에 당도하자 장한사 주지는 벌써 임진산의 재산을 제 손에 넣기라도 한 듯 턱을 잔뜩 쳐들고 임진사를 내리보며 물었습니다. 그래, 자네 밤새 글이나 지었나? 네, 지었사옵니다. 그래, 뭐라고 지었는지 어디 한번 읽어보세. 임진사는 주저없이 며느리가 지어준 글을 내리 읽었습니다. 동방의 금강산이 소순이. 아니, 동방의 금강산이 소순이? 그럼 그 아래 구절은 중에 오악이 났더라. 그렇게 지었겠구만. 그러하옵니다. 그럼 두 번째 구절은 성경에 석굴이 많으니. 가만히 있자. 아래 구절은 왕모가 서쪽에 태어난 것을 한탄하더라. 이렇게 지었겠구만. 그러하옵니다. 그러자 장한사 주지의 말투는 대바람에 변했습니다. 아, 참으로 훌륭한 글입니다. 내 장한사에 있으면서 숱한 선비들을 대해봤지만 이런 글을 보기는 처음입니다. 진사님만은 우러러 볼만한 분입니다. 내가 졌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절에 아무 밭을 떼주겠습니다. 이만하면 진사님네 가산과 같을 것입니다. 자, 그럼 땅 문서를 받으시오. 제밖에 없노라고 글로 남의 재물을 빼앗기만 하던 장한사 주지는 머리를 숙이고 임진사 앞에 땅 문서를 공손히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임진사는 며느리 글덕에 집에 가산을 때우지 않고 오히려 절간의 땅을 찾아 원주인에게 돌려주어 백성들의 칭찬을 받게 되었고, 장한사 주지는 다시는 글재간을 믿고 못된 짓을 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처녀는 허리를 좌삼삼 우삼삼 흔들면서 옛날 서울 동대문 밖에 양문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양문 글방에는 글에 능한 양시성을 가진 선비와 이시성을 가진 선비가 있었습니다. 어느 해 양씨와 이씨는 글방 공부를 마치고 서울로 과거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양문에서 서울까지는 가까운 길이라 두 선비는 보행으로 다정히 이야기를 나누며 가게 되었는데
이 씨가 먼저 양 씨를 보고 말하였습니다. 이복의 친구. 우리 둘은 어릴 때부터 한 글방에서 의좋게 글공부도 했고 이렇게 과거보러도 한 길에서 같이 가게 되니 우리 두 집이 혼사를 정합세. 듣자니 친구의 아내도 잉태 중이라 하고 내 아내 또한 잉태 중이니 아들 딸을 낳으면 배필을 무어주는 게 어떤가. 이 씨가 이같이 말하니 양 씨 또한 기뻐서 주저함이 없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둘이 다 과거에 급제하여 청운에 오르고 우리 두 집에서 아들 딸을 낳아 배필까지 무어주면 세상에 이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 있겠나. 그렇게 합세. 두 선비 우정이 직진하여 서울 과거길에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은 뱃속의 애들의 혼사까지 맺어놓고 서울에 이르러 과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양 씨와 이 씨 두 선비는 어릴 때부터 총명이 과인하고 재질이 초근하여 각은 빵에 소문이 자자하던 사람들이라 과거를 보자 둘 다 그 이름이 금방에 나 붙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이 씨도 벼슬자리를 얻고 양 씨도 벼슬자리를 얻어 내직에 있으면서 나라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선비는 벼슬자리를 얻고 조정의 마음대로 드나들게 되자 양문에 있는 일식 솔들을 서울에 거느리고 와서 남들이 보라는 듯이 살아갔습니다. 게다가 두 집 부인이 다 뱃속 혼인을 정해준 아이들을 탈이 없이 낳았습니다. 양 씨네는 옥골선풍 같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헌수라 짓고 이 씨네는 꽃 같은 딸을 낳아 그 이름을 화옥이라 지어놓고 서로 아침 저녁으로 왕래하면서 애들이 커가는 것을 보니 세상에 이보다 더한 영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호사다 말하고 옥골 선풍 같은 아들을 두고 날마다 오며 가며 명절처럼 즐겁게만 지내던 양 씨가 갑자기 병하였는데 의원을 보여도 방도가 없고 약을 써도 백약이 무효하여 그만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청운에 올랐던 양 씨가 세상을 하직하니 그 슬픔도 슬픔이려니와 가세가 점점 어렵게 되어 양 씨네는 더는 서울에서 살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라에서 내주는 복록을 받지 못하는 데다 이 시내까지 차차 발길을 끊고 외면하니 의지하고 살 데가 없는 양 씨 부인은 품에 어린 헌수를 안고 고향 양문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 씨 부인이 양문에 돌아오니 살던 고향이라 일가친척도 있고 낯익은 고향 사람들도 있어 모두 다 십시일반으로 도와주니 살아가기는 그렇게 막막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헌수까지 무병하게 자라서 며칠 뒤에 서당에 보내니 총명이 초군하여 하나를 배워주면 열을 알고 열을 배워주면 백을 통하여 양씨 부인은 차차 남편이 돌아간 슬픔을 누르고 자식을 키워가는 기쁨 속에서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서울에서 내직에 있는 이 씨는 차차 운이 튀어 해마다 벼슬자리가 올라가서 벼슬이 일국 판서에 이르렀고 그 딸이 또한 세월 따라 꽃과 같이 피는지라 지난날 과거길에 양시네와 뱃속 혼사한 일을 후회하던 끝에 딴 마음까지 먹게 되었습니다. 류수와 같은 세월은 흐르고 흘러서 어머니 품에 안겨 양문에 온 헌수도 어린 때를 벗고 방년에 이르러 그 나이 이팔이 되었습니다. 남자 나이 이팔이 되면 호패를 찬다고 헌수는 서울에 가 과거를 볼 생각에 주야가 따로 없이 부지런히 글을 읽었습니다. 헌데 이때 양씨 부인이 생각하니 이제는 아들이 장가갈 나이가 되었는데 서울 이신의 집에서는 감감무소식이라 필경 무슨 곡절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웃에 있는 한 노파를 찾아서 돈을 후히 주고 그 사연을 알아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웃에 사는 노파는 화장품을 가지가지 사가지고 장사꾼을 가장하고 서울 이판서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러니 이 씨 부인이 이걸 사느냐 저걸 사느냐 하며 묻는데 이 씨의 딸은 마침 춤을 추고 있었는데 허리를 좌삼삼 우삼삼 흔들면서 웃으니 노파가 이 씨 딸 화오기를 보면서 춘삼월 화창한 봄날의 향기 풍기며 피어나는 꽃같이 이뻤습니다. 노파는 모르는 체하며 이 씨 부인을 쳐올렸습니다. 아유 참 부인께서는 세상복을 혼자 누리는 듯하다. 그건 어찌 두고 하는 소리요? 아유 참 부인님도 슬하에 저토록 이쁜 아씨를 두었으니 복이 아니옵니까? 내 이 늙은 것이 팔도 강산을 다 돌아다니며 장사를 하며 명문가에도 들어가 보고 한간에도 가보지 않은 곳이 없사오나 집에 아씨처럼 이쁜 아씨는 오늘 처음 보옵니다. 옥경의 선녀에게 비기며
달 속의 상아 씨에게 비하리까. 노파가 이렇게 극구 치하하니 이 시부인은 크게 기뻐하며 갖가지 물감과 화장품을 손에 쥐이는 대로 다 샀습니다. 이때 파는 것 중 값지고 귀한 화장품을 꺼내어 그 딸에게 선사하며 며칠 묵게 해달라고 청을 들었습니다. 옛말에 제 자식을 고아하면 기장밥을 해 대접한다고 딸을 곱다고 쳐올리며 화장품까지 선사하니 이판서 마누라는 쾌히 응낙하였습니다. 이웃 노파가 이렇게 하여 이판서댁에 묵으면서 하루 이틀 지나는 사이에 그 내막을 염탐해보니 이 씨는 판서까지 된 후로는 아예 양신에는 생각이 없어 그 딸은 벌써 뉘 집 명문가 자제에게 허운하고 잔치날을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날 양신애와 뱃속 혼이 난 일이 서울에 소문이 자자하기로 해서 이판서는 쌍둥이 딸을 두었다가 한날 한시에 잔치한다는 거짓 소문을 내고 종의 딸을 헌수에게 달아보낼 잡돌이까지 해놓고 있는 판이었습니다. 이웃 노파는 이 같은 형편을 알아내자 양문에 돌아와서 양씨 부인에게 사실을 하나부터 열까지 일일이 죄다 고하였습니다. 어느 날 양씨 부인은 아들을 불러놓고 이웃 노파가 염탐하여 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분해서 떠는데 아들 헌수는 되려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까짓 뱃속의 애들을 두고 맺은 혼사가 뭐라고 그토록 노여워하십니까? 그만 노여움을 푸십시오. 헌신짝도 짝이 있다고 사내로 생겨서 장가 못 가겠느냐마는 지나간 일이라도 너무나 괘씸하구나. 한때는 제가 먼저 말을 내어 혼인을 정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제가 잘되고 우리가 못 산다고 우릴 없이 여기니 이 안이 통분한 일이냐. 어머니, 어머님께서 정 그렇게 이대감의 행실이 괘씸하고 통분하옵시면 제가 이대감의 딸을 데려오지요. 그러면 그만이 아닙니까? 하기는 그렇다만 내가 무슨 수로 일국 판서의 딸한테 장가를 든다는 말이냐. 어머님 근심마옵소서. 똑똑한 사람은 제 앞에 당한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고 보세요. 이러고 때가 되니 이판서댁에서 소식이 와서 헌수는 사모관대에 섣띠를 두르고 목화를 신고 의젓한 신랑 차림으로 신행을 떠났습니다. 이대감네는 잔치날이 왔다고 초래청을 차려놓고 두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더니 신행이 선호하여 당도하자 미리 짜놓은 대로 양헌수와 종의 딸을 초래청 한편의 전한상 동서에 마주 세우고 명문가의 아들과 자기 딸을 그 옆에 차려놓은 전한상 동서에 마주 세웠습니다. 이제 동서에 서로 마주서서 절을 하고 절을 받으면 부부가 되는 판이었습니다. 이대감네 잔치날이라 숱한 사람들이 신랑 신부를 구경하겠다고 모여와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야단법석 고하됐습니다. 이 야단법석판의 양헌수는 옆에 선 명문가 아들과 슬쩍 자리를 바꿔서 서고 그를 자기가 서 있던 전한상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왜 제가 설 자리도 모르는가? 어서 저기가 서게. 여긴 내가 설 자리일세. 잔치하기 전에는 색시라고는 보지도 못하는 세월인데다 한날 한시에 하는 잔치인지라 그 총각은 어느 것이 제 아내 될 사람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헌수는 미리 들었는지라 제 아내 될 사람을 찾아서 마주섰습니다. 드디어례가 시작되었습니다. 헌수는 큰 낭자의 족두리를 쓰고 오색동다리라 3의 백색 값사로 만든 한삼으로 손을 감추고 마주선 꽃 같은 색시에게 꾸벅꾸벅 절 2번을 한 다음 청시롱실 느린 잔대를 받쳐들고 신부에게 술을 청했습니다. 그러니 이대감의 딸이 이마를 숙이고 헌수에게 4번 절하고 술을 보냈습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하니 저쪽에서도 이쪽처럼 절을 하고 절을 받고 술을 청하고 술을 보냈습니다. 그제야 이대감이 나와 보니 일은 벌써 다 틀렸습니다. 숱한 사람 앞에서 남모르게 꾀한 일을 드러내놓고 말할 수도 없거니와 헌수 앞에서 그의 아버지와 정한 혼사를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현수는 초례가 끝나자 큰 상 받으러 들어가면서 이대감을 보고 말했습니다. 장인님, 전 제색씨를 찾아 장가를 듭니다. 그래. 이대감은 벙어리 냉가슴 앓듯 말은 하지 못하고 그저 꺽꺽거리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총명한 양헌수는 제 색시를 찾아 장가들고 과거에 급제하여 나라실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 병인년에 프랑스 군함이 강화도에 쳐들어왔을 때였습니다. 오대장이라는 사람이 프랑스 군과 싸우다 죽으니 온 서울이 물끓듯하는 판인데
헌수가 그 대신 대장이 되어 프랑스 군대를 물리치고 나라의 위기를 돌려세웠다고 합니다. 이후부터 양헌수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인, 오늘 밤은 마음껏 즐겨 놀아봅세. 한간에서는 7월 칠성날을 걸교절이라고도 합니다. 재간을 비는 명절이라는 뜻인데 걸교절의 유래를 두고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옛날 한 고을에 한 쌍의 원앙처럼 금슬이 좋게 살아가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글 공부하며 자란 남편은 장원급제할 큰 뜻을 품고 주야가 따로 없이 밤낮으로 글을 읽었고 용모가 해와 달같이 환하고 마음이 비단처럼 고운 아내는 하루도 편히 앉아 쉬는 날이 없이 남의 집 삭바느질도 하고 삭방아 찧어주면서 어려운 살림을 지탱해 나갔습니다. 아내는 남의 일을 해주고 쌀이 생기면 쌀을 받아다 남편에게 맛있는 밥을 따뜻이 지어 대접했고 돈이 생기면 남편이 과거 보러 갈 노자를 마련하느라 한 푼 두 푼 모아두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요. 시집와서 3년 세월이 다 되도록 이렇게 하니 남편 된 사람은 뜻이 있어 방에 앉아 글 공부를 하지만 아내 보기가 참으로 안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아내를 보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보, 네. 남편 된 사람으로 남의 귀한 자식 데려다 놓고 1년 365일을 고생만 시키니 참으로 면목이 없어. 이제부터는 나도 일을 하면서 짬짬이 공부를 할 테니 부인은 집안일이나 맡아보소. 낭군님, 그런 말씀 마옵시오. 세상에 학문처럼 성사하기 어려운 일이 어디 있사옵니까? 대장부 한 번 먹은 마음 굽히지 말고 일심으로 글만 읽으시와요. 저는 낭군님 섬기기가 소원이옵니다. 남편은 아내의 고마운 마음과 극진한 지성에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못하였습니다. 이리하여 또 전과 같이 남편은 남편대로 글을 읽고 아내는 삭바느질과 삭방하로 부지런히 살림을 꾸려갔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류수와 같은 세월은 흐르고 흘러서 천자만원 갖가지 꽃들이 다투어 피어 향기를 풍기던 봄도 지나가고 녹음방초 우거진 여름철이 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희미한 초생달이 어슴풀의 정원을 비추는데 뜻밖에도 아내가 마루턱에 나가 앉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낭군님, 오늘 저녁에는 소첩이 한 가지 청이 있사오니 잠깐만 이리 좀 나와주옵소서. 남편은 생전 아무 지청구 없이 수거꺽 일만 하던 아내가 오늘은 무슨 청이 있길래 찾는가 하여 급히 나와 아내 곁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낭군님,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옵니까? 방 안에 들어박혀 글만 읽던 남편은 오늘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대체 오늘이 무슨 날이란 말이오, 부인. 그 말에 아내는 서쪽 하늘에 가고 걸린 초생달을 쳐다보고 방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7월 7석 은하수에 까맣같이 달이 놓아 견우직녀 오작교에서 상봉하는 날이로소이다. 옳거니 인제야 부인의 청탁을 알겠소. 내 부인을 모셔드려 3년 세월이 지났지만 오늘 이때까지 글만 그리라 하여 한 번도 부인을 즐기게 하지 못하였으니 오늘 밤은 저 하늘의 견우직녀처럼 우리 서로 만단설화로 부부간의 깊은 정도 주고받으며 마음껏 즐겨 놀아봅세. 남편은 속으로 크게 기뻐하며 자기 생각을 말하는데 아내가 머리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낭군님, 고마운 그 말씀에 내 마음 봄날처럼 따뜻해지고 지나간 고생살이 씻은 듯 잊어지옵니다. 하오나 소첩은 따로 청탁이 있사옵니다. 무슨 청인지 어서 말하소. 그러자 부인은 한켠에 바느실과 무명천을 갖춰놓고 한켠에 흰 종이와 지필묵을 꺼내놓더니 남편을 보고 말했습니다. 낭군님 듣자시오. 소첩은 시집온 그해부터 해마다 7월 7석 이날이 오면 직녀아 씨한테 재간을 빌면서 저 초생달빛을 빌어 바늘귀에 실을 꿰며 바느질 재간을 익혔사옵니다. 그러니 소첩은 이제부터 바늘에 실을 꿰어 가군님 옷을 짓고 낭군께선 글을 지어 재간을 비김이 어떠하오리까? 바라건대 소첩의 청을 쾌히 들어주옵소서. 참으로 꿈에도 생각지 못한 청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이처럼 청하는데
남편 된 사람으로 쾌히 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그리하오. 남편이 아내의 청에 응하여 그를 짓자고 붓을 들고 앉았는데 아내는 옷섭에 꽂힌 바늘을 뽑아들더니만 어스름한 달빛 속에서도 대뜸 바늘귀를 꿰어가지고 옷을 짓는데 재간이 남다른 데다가 솜씨가 또한 번개같이 빨라서 얼마 지나지 않아 옷 한 벌을 다 지어놓고 초생달을 쳐다보며 해쭉 웃었습니다. 헌데 그때까지도 남편은 붓을 든 채 글 한 구절도 짓지 못하였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세상에 이름 떨친 서성왕 의지 같은 필지에 시중천자 이태백의 시 같은 글을 써서 고생고생하며 일편단심 자기를 섬기는 아내를 더없이 기쁘게 해주고 싶었지만 도무지 생각과 같이 글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생각하고 생각다 못하여 그만 그 자리에 넙적 엎드렸습니다. 부인, 죄송하오. 남아대장부의 글재가니 한낱 아녀자의 바느질과 비할 수 없으니 어찌 얼굴을 들고 세상에 나서며 어찌 떳떳이 부인을 쳐다보리오. 내 직녀에게 재간을 빌며 나를 섬긴 부인의 정성 잊지 않고 스승을 찾아가 3년간 글 공부를 더하여 과거에 급제하는 날에 부인을 찾아오리오. 그전에는 나를 기다리지 마오. 참으로 고마우신 말씀이옵니다. 소첩이 일심으로 바라는 바이니 내일이라도 서슴지 말고 떠나시오며 집안은 털끝만치도 걱정 마옵소서. 남편은 하루도 더 지체하지 않고 그 이튿날 행장을 꾸려가지고 집을 떠났습니다. 속담에 이르기를 마음만 먹으면 북두칠성이 굽어지고 지성이 지극하면 도루에도 꽃이 핀다고 사랑하는 아내와 작별하고 스승을 찾아 떠난 남편은 3년 세월을 스승을 모시고 주야장천 흐르는 물처럼 부지런히 학문을 닦더니 끝내 장원급제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남편 된 사람의 기쁨도 기쁨이려니와 아내 된 사람의 기쁨은 한 입으로 이루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장원급제를 하고 돌아오니 부부 사이에도 웃음뿐인데 그 고울 원희 또한 대외하여 그를 청하였습니다. 그대가 장원함은 나 하나만이 아니라 우리 온 고을의 기쁨이요. 문노니 그대 가장원급제함에 무슨 오묘한 비결이라도 있으시오? 내 후세 사람들께 전하려 하니 서슴지 말고 하래요. 오로지 부인의 덕인 줄 아옵니다. 부인의 덕이라니? 그건 어찌 두고 하는 말씀이요? 부인께서 삭바느질로 품을 팔아 저를 공부시켰사온데 해마다 7월 7성날이면 재간을 빌었사옵니다. 참으로 기특하시고 헌데 재간은 어떻게 빈다는 말씀이요? 네, 7월 7성날 초생달이 뜨면 그 희미한 달빛 아래서 바느실 꿰기를 하는데 단번에 실을 만큼 재간이 늘면 소원 성취된다 하였사옵니다. 그래, 그대 부인의 재간이 그에 이르렀다는 말씀이요? 그런 줄 아옵니다. 실은 제가 집을 떠나가 스승을 찾아 3년 동안 글 공부를 더하게 된 것도 연유가 있습니다. 그는 아내와 7월 7성날 희미한 초생달 빛을 빌어 재간을 비기던 일을 세세히 다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고울원은 무릎을 툭 쳤습니다. 참으로 어여쁜 마음이요. 온 나라 여인들이 대를 이어가며 배울 것이요. 이리하여 날개가 돋친 듯 이 소문은 온 고을에 쫙 퍼졌는데 그 이듬해 7월 7성날 이 고을에서는 모든 여자들을 모아놓고 직녀에게 재간을 빌면서 바늘에 실꽤 기시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골아 낙내들이고 규중에 있는 처녀들 할 것 없이 이날만은 몽땅 떨쳐나와 각기 자기 소원을 성취시켜달라고 빌고는 웃고 떠들며 실을 꿰는 그 정상은 여간만 재미나고 즐겁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후에 이 바느실 꿰기 놀이는 차츰 온 나라에 퍼져 칠성날 부녀들의 명절놀이로 되었는데 직녀에게 재간을 비는 데서 유래되었으므로 7월 7석을 걸교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밤새 몸을 샅샅이 주무르고 깨물며 못살게 굴더니 페포파립에 부서진 갓을 쓰고 꼬부랑 막대기를 짚은 암행어사 박문수가 상주읍에 도착했을 때는 보리 저녁 되어서 집집의 굴뚝마다에서는 삼단 같은 연기가 뭉게뭉게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산등성이를 내려 첫 입구에 있는 외딴 초가집 마당에 들어서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웬 아낙네가 밤나무 가지에다 밧줄을 매더니 한 끝을 자기의 목에다 걸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 저런. 여보시오, 잠깐만. 박문수가 급히 달려갔으나 어느새 여인은 목을 걸고 늘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밧줄이 길고 나무가지가 휘어지면서 발이 땅에 닿였었습니다. 박문수가 올가미를 풀고 여인을 안고 방으로 들어가 눕히고 사방을 둘러보니 서너 살 되는 사내아이가 쌕쌕 코를 골며 정신없이 자고 있었습니다. 저런 철부지 자식을 두고 목숨을 끊는 여인에겐 아마도 기막힌 사연이 있겠구나. 박문수는 혀를 차며 옆집으로 달려가서 사연을 이야기했더니 중년 아낙네가 역시 혀를 차며 집신을 끌고 앞서 나섰습니다. 박문수는 주막을 찾아 자리를 잡아놓고는 저녁 밥술을 놓기 바쁘게 그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중년 부인이 아이를 보더라도 살아야지. 그런 맘을 먹으면 못 쓴다고 간곡히 타이르고 있었음이었다. 박문수가 자리에 앉아서 혹시 힘이 될지 모르니 한 맺힌 사연을 이야기해달라고 조르니 중년 부인이 먼저 말꼭지를 떼었습니다. 올 한 해에 이 집에서 송장 셋이 났어요. 병들어 죽은 게 아니고요. 부사와 원님한테 억울하게 죽었어요. 아니, 백성들을 위한 사또들인데 사또한테 죽음을 당하다니요. 좀 자상히. 중년 부인의 이야기를 듣는 박문수는 치가 떨렸습니다. 올봄에 충주부사가 사냥을 나왔다가 바로 이 남씨 부인의 여동생을 보고는 수청을 들라고 했는데 16 수줍은 나이의 처녀가 거절을 했다고 해서 두 손목을 붙잡아 말꼬리에 달아매서 끌고 가는 바람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산놀이를 갔던 원님이 남씨 부인을 보자 또 그만 환장할 지경이 되어 새파란 대낮에 붙잡고 겁탈하려는 걸 남서방이 보고서 격분을 참지 못해 달려들었다가 형방과 사령들께 붙잡혀 사또를 괄세했다는 죄명으로 하옥시킨 후 형방이 하루에도 몇 번씩 남씨 부인을 찾아와서 하룻밤만 사또님을 모시면 내놓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씨 부인은 이를 악물고 거절하였습니다. 그 후 하루는 시집가서 과부가 된 시누이가 비장한 마음을 먹고 자기가 하룻밤 사또님을 모시면 오라비를 내놓겠는가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형방은 측은한 체하며 그러되 남씨 부인의 옷을 입고 남씨 부인으로 가장해서 오늘 밤에 와서 모시라고 했습니다. 옳게가 안 된다고 붙잡았으나 시누이는 형님을 뿌리치고 관하로 찾아갔습니다. 제 눈으로 보는 데서 사람을 내놓으세요. 아, 건 염려 마라. 자, 여기서 보라고. 형방은 관문을 열어놓고는 옥에 가서 남서방을 내놓아 산문을 나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누이는 그날 밤 짐승 같은 원님의 품에 안겨 요구를 만족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집에 돌아와 보니 오빠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속히 온 줄 알게 된 시누이는 관가에 뛰어들어 따지었습니다. 그러자 형방은 뻔뻔스럽게도 내놓는 걸 내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미심한 점이 있어서 다시 가두었노라. 하고 고하댔습니다. 그 바람에 원님이 나와서 무슨 일에 법적 고하되는가고 하문에서 형방이 사실을 말하자 원은 시치미를 떼고 자기가 과부에게 얼리웠다고 천길 만길 뛰면서 시누이마저 하옥시키라 하고는 형방을 보고 남씨 부인이 오늘 밤에 와서 수청 들지 않으면 삼족을 멸할 테니 그 줄 알고 전하라. 고 올러매였습니다. 형방한테서 이 말을 들은 남씨 부인은 기가 막혔습니다. 이 세상에선 인물이 고와도 원수로구나. 자기 한 몸 때문에 가족이 전멸될 걸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몸을 바치고 옥에 가보니 남편도 시누이도 이미 송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리하여 오늘 아침에 돌아온 남씨 부인은 세상 만사가 귀찮아서 자결하려던 참이었다고 하였습니다. 박문수는 참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웬만한 일에는 암행어 사출도 를 하지 않는 박문수였건만 내일 아침에는 부득불 마패의 위력을 과시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남씨 부인을 달래었습니다. 들어보니 참으로 기막힌 일입니다. 그런 놈이 원님 자리에 앉아 있으니 이 고을의 정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심이 천심이라고 그놈을 처단하지 않고 원수를 갚지 않고 자결하신다면 돌아가신 낭군님과 신우이께 미안하고 철모르는 자식한테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뭡니까? 아주머니, 원수를 갚읍시다. 앞집 아주머니도 같이 구경 오십시오. 관가가 뒤집힐 것입니다. 박문수는 이쯤 진시가 되자 어사 박문수가 관아주위를 한 바퀴 휘돌아보니 선비, 장군, 농군, 야장쟁이, 도련님으로 분장한 서리역졸들이 출두 소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라 제잡담하고 관아로 들어섰습니다. 웬 놈이냐? 문지기 사령이 팩 소리쳤습니다. 사또님께 아릴 말씀이 있어. 흥, 사또님은 너 같은 거지는 만나지 않는다. 어서 썩 물러가지 못해. 박문수는 입에서 신물이 나왔지만 꼭 참고 사령의 손을 붙잡아다가 허리춤속을 만져보게 하였습니다. 사령은 돈이 생기는가 해서 박문수의 허리춤을 들고 보니 삐죽 이 내민 것은 마패인지라 어찌나 놀랐는지 소리도 못 지르고 입만 딱 벌린 채 끌어안는 것을 박문수가 찍소리 말고 사또한테로 안내해라. 고하니 그제서야 연신고를 끄덕이며 앞서 들어가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겨우 한 발자국씩 떼는 것마저 갈지자로 걸었습니다. 사또님. 무슨 일이냐? 넌 잠자코 있어라. 박문수가 앞에 나섰습니다. 넌 웬 놈이냐? 예, 범골 사또께서 백성들의 질고를 관심하지 않고 무엇이? 국록을 타먹는 사또께서 부녀자 농락에 정신이 팔려 백성들을 파리 죽이듯 하니 이 어찌 참담하리요. 그래서 내가 왔소이다. 라며 호통을 치니 사또는 저런 미친놈이구나. 얘들아 못들 하느냐? 저놈한테 오라를 지우고 아가리에 자갈을 물려 다시는 입방아를 찢지 못하게 해라. 예. 가만 박문수는 달려드는 사령들을 뿌리치며 포악무도한 사또는 마땅히 국법으로 다스려야 하느니라. 얘들아. 하고 소리치니 그 소리가 용의 목소리여 범의 꾸중이라 수십 명의 서리역졸들이 방망이를 휘두르며 뛰어드는 바람에 박문수를 바짝자던 사령들은 발이 땅에 얼어붙었는지 진흙탕에 빠졌는지 옴싹달싹 못하고 사시나무 떨듯하는데 눈치 빠른 사또놈은 형세가 기운 것을 눈치채고 병풍 뒤로 꼬리 빼는 것을 어느새 역졸이 달려들어 목덜민을 쥐어다 뜰 아래 내동댕이 쳤다. 형방이 또 고리 끼고 내빼는 걸 올가미를 던지니 개새끼 끌려오듯 했습니다. 이때 남씨 부인이 앞집 아주머니의 부축을 받으며 관아에 들어서다가 자기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천하의 죄밖에 없노라고 기고만장해서 사람을 죽이고서도 눈썹 하나 까딱 안 하고 온밤 자기 몸을 샅샅이 짓주무르고 깨물며 못살게 굴던 미친 개이며 철천의 원수놈인 사또가 하루아침에 길에 나선 미친 개가 되어 사람마다 잡아 죽이라고 고함을 지르며 때리고 차는 것을 보자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남씨 부인께선 이리로 가까이 와서 한 맺힌 원을 푸십시오. 이놈, 저 여인을 아느냐? 바로 내 죄악의 철증이 아니냐? 사또는 다가서는 남씨 부인을 보자 질겁하여 손으로 이마를 싸지고 뒤걸음쳤습니다. 얘들아, 이 고을 백성들의 하늘에 사무치 논한을 풀어드려라. 역들이 달려들어 사또와 형방의 목을 잘라 저자거리에 걸어놓자 지나가는 사람마다 침을 뱉고 돌멩이를 던졌다고 합니다. 서방님, 그럼 첫날 밤을 길게 사랑을 나눠요. 당송팔대가의 한 사람인 소동파에게는 소매라고 부르는 누이 동생이 있었습니다. 소소매는 한낱 여자의 몸이기는 하나 오빠처럼 글을 잘 지은 까닭에 송나라 사람치고 글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하루 소동파가 누이 동생과 한담을 하다가 무심간에 그의 얼굴을 눈여겨보더니 슬쩍 농을 걸었습니다. 소매야, 우리 오늘 심심한데 글짓기를 해보는 게 어떠냐? 오빠야, 나라에서도 손을 꼽는 문인이신데 제가 어디 될까요? 그렇지만 오빠가 하자는데 어찌 마다하겠어요? 그럼 내 한 구절 먼저 읊지. 오리행인 심리가니라. 바깥에서 가는 사람을 심리 안쪽에서 보고 있구나. 오목하게 패어 들어간 내 눈을 두고 지은 글인데 이만하면 괜찮게 되었겠지?
바깥에서 가는 사람을 심리한 쪽에서 본다고 하였으니 소매의 눈이 올이나 꺼져 들어갔다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굉장한 과장이기는 하지만 오목눈을 두고 지은 글로는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소동파가 스스로 만족해서 빙그레 웃으며 누이 동생을 바라보는데 소매도 오빠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오빠의 눈을 두고 한귀 지어 읊겠는데 욕하지 않겠어요? 글짓기 내기가 아니냐, 글만 잘 짓는다면야, 욕이 아니라 한바탕 칭찬을 할 테다. 어서 읊으려무나. 건열로 하금 연락이라 작년에 흘린 눈물이 올해에야 떨어졌도다. 오빠, 이 누이 동생의 글재간도 이만하면 괜찮지요? 소동파가 들어보니 과연 잘된 글이었습니다. 작년에 흘린 눈물이 올해에야 떨어졌으니 자기의 눈이 오리가 아니라 몇십리 몇백리나 우묵하게 패어 들어간 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형상도 자기 글보다 더 잘 그렸고 과장도 자기 글보다 썩 잘하였습니다. 이에 소동파는 그만 누이 동생의 글재간에 탐복하여 내가 졌다. 내가 졌어. 하고 웃고 말았다 합니다. 이와 같이 소소매가 글에 능하다 보니 그 가문에서 도 글자라는 선비를 사위로 맞아들이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소문하던 끝에 진서유라는 사람과 혼약을 정하였습니다. 진서유는 소동파하고도 익히 아는 사람이라 비록 성례를 이루기 전이었지만 소매네 집에 자주 놀러 오곤 하였습니다. 어느 하루 소매는 진서유가 왔다는 말을 듣자 그를 별당으로 청하였습니다. 본시 성미가 호방한 소소매는 진서유를 만나보고 손수 그의 글재간을 떠보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남도 금생금세의 연분인가 보옵니다. 하오나 소녀는 천성이 그를 좋아하여 글의 짝이 되지 않는 자를 제 짝으로 섬기지 않사옵니다. 이제 소녀 글귀를 내겠사온데 이 글귀에 답을 주시면 곧 제 서방님이 되리다. 진서유도 속에 먹물을 먹고 글깨나 쓰는 남하대장부라 껄껄 웃으며 응해 나섰습니다. 바라건대 낭자께선 어서 글만 내리시오. 숭어부숭어조부라 아버지보다 낫고 할아버지보다 낫다. 는 이 글귀의 인명을 가지고 대답하소서. 진서유는 소매의 글귀가 떨어지자 눈을 한번 감더니 별로 어렵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야 어려울 게 있어. 손권이요. 손권이라면 그 연유를 말씀하셔야지요. 한 집안에서 제일 귀여움을 받는 것은 손자라.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손자 하자는 대로 하니 손자의 권리 그중 크지요. 오라요. 그럼 한 귀 더 받으세요. 천벽투광야 독서라. 담벽을 뚫고 빛을 훔쳐 야밤의 글을 읽도다. 이 글귀에도 인명으로 대답하소서. 공명이요. 그 까닭을 말씀하세요. 그야 어려울 게 있어. 벽에 뚫린 구멍으로 들어온 광명이니 그것이 공명이 아니겠소. 소매가 글귀를 받아보니 과연 듣는 말과 같이 진서유는 글에 능한 사람이라 매우 기뻐하며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서방님께서는 소녀의 방자함을 너그러이 용서하소서. 바라건대 버리지 마시고 어서 택일하여 데려가 주옵소서. 그 후 잔치날이 되어 진서유는 사모관대 떨쳐 입고 신행을 오게 되었습니다. 예를 마치고 밤이 되어 동방화촉 밝혀놓으니 진서유의 마음은 기쁘기 한량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후 잠깐 소풍하고 돌아오니 신방문이 안으로 꽁꽁 잠겨져 있었습니다. 서유는 소매가 농을 즐기는 줄 아는지라 부인 문 좀 열어주오. 하고 사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매는 딱 잡아떼었습니다. 안 되오이다 서방님. 오늘은 이팔청춘 고이 간직해온 소녀의 몸 바치는 날이온데 어이 그리 쉬울 수가 있사옵니까? 글을 지어 이 문을 벗기시도록 해야 하옵니다. 그러기 전엔 절대 문을 열지 못하겠나이다. 진서유가 들어보니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꼭 잠긴 문을 손으로 열라면 몰라도 글로써 어찌 연단 말인가. 소매가 아무리 글을 좋아하기로 첫날 밤에까지 글로 자기를 골탕 먹일 줄은 정말로 꿈밖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문을 열 글귀를 짓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글귀를 어떻게 지어야 한단 말인가.
진서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글귀가 생각나지 않아 서성거리며 궁리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별당 앞 연못가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소동파도 못가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글 잘 짓는 누이 동생이 첫날 밤 신랑과 무슨 글짓기라도 하지 않나 하는 궁금한 생각이 들어 찾아왔다가 방금 소매가 글로 문 열라고 하던 소리를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얼른 그 글을 지을 줄 알았던 진서유가 그 글을 짓지 못해 안타까이 연못가를 왔다 갔다 하기만 하니 측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 소동파는 벌써 그 글귀를 생각해냈지만 진서유에게 직접 알려줄 수는 없는지라 퍼뜩 한 꾀가 떠올라 진서유가 듣도록 주먹만한 돌멩이 하나를 주워 못에 던졌습니다. 첨벙 하는 소리를 듣고 정신이 들어 연못을 보니 달이 내려앉은 못물이 파문을 이루며 물밑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옳지, 그렇지. 진서유는 그제야 글귀가 생각나서 좋아라 하고 신방으로 달려가는데 바로 연못가에 소동파가 서서 빙그레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진서유는 급히 신방문 앞에 뛰어가서 구성 좋게 한 귀 지어 읊었습니다. 투석 중개수 저천이라 돌을 던져 물밑에 하늘을 열었도다. 부인, 그래, 이 글이면 문이 열리겠지요. 서방님, 어서 문을 당겨보세요. 진서유가 문고리를 쥐어당기니 잠가 놓았던 문이 살짝 열리는데 소매가 꽃 같은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매는 서방님이 글을 못 지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들어오시지를 않으니 걱정을 많이 하였습니다. 부인님이 통과한 줄 알고 내가 잠깐 방심을 했구려. 나도 남자인지라 첫날 밤이라는 생각에 그만. 미안하네. 아니에요, 서방님. 제가 짓궂게 굴어서 죄송해요. 서방님과 평생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서방님이 첫날 밤에 저를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요, 당연한 말씀이요. 처남이 아니었으면 아직도 들어오지 못하고 있을 것이요. 신방에 들어온 서유는 그제야 후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처남 덕분에 동방화촉을 지내는구려. 참으로 문장과 오라비에 글자라는 누이가 올소이다. 서방님, 그럼 첫날 밤을 길게 사랑을 나눠요. 라며 소매는 배시시 웃었습니다. 서방님은 혀가 길어서 좋아요. 옛날 한 시골 선비가 서울의 과거를 보러 갔습니다. 과거에 급제하여 금이환양할 큰 뜻을 품고 갔지만 시골 선비는 그만 낙방거지가 되어 고향에 돌아갈 면목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집에다 새파랗게 젊고 꽃같이 고운 아내를 두고 왔지만 돌아가서 그 아내를 보기도 안 되었고 숱한 일가 친척들을 보기도 거북하게 되었습니다. 시골 선비는 생각하고 생각하던 끝에 이미 사랑하는 아내와 이별하고 고향을 떠나 서울에 올바엔 유경살이를 하면서라도 다음번 과거를 한 번 더 보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이리하여 시골 선비는 서울에 남아서 유경살이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남의 집 심부름을 해주고 밥술이나 얻어먹으면서 짬짬이 글 공부하는 신세지만 다행히 어리무던한 주인을 만난 탓에 끼니마다 밥을 많이 담아주어 밥만은 남아돌았습니다. 시골 선비는 남은 밥을 되돌려 내보내자니 미안하고 버리자니 아까워서 생각 끝에 사냥개 한 마리를 사서 길렀습니다. 선비는 사냥개를 반호라고 불렀습니다. 시골 선비는 끼니마다 남는 밥을 반호에게 주니 반호는 좋아서 납작납작 받아먹고는 꼬리를 살살 저으며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곁에 있으니 혼자 쓸쓸하게 지내기보다 마음에 의지가 생겨 고독한 생각도 덜 났습니다. 이러구러 세월은 흘러서 시골 선비가 유경살이한 지도 3년이나 지난 시골 선비는 또 과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헌데 시골 선비는 두 번째 과거에도 급제를 못하고 또 낙방이 되었습니다. 남들은 과거에 급제하였다고 비단옷을 떨쳐 입고 보라는 듯이 고향에 가는데 시골 선비는 낙방이 되어 연기 같은 한숨을 풀풀 내쉴 뿐이었습니다. 일가 친척들이
십시일반으로 과거를 잘 보고 돌아오라고 돈을 쥐어주던 일이 눈에 삼삼하고 아내가 어떻게 하나 부디 성사하고 돌아오라고 부탁하던 말이 귀에 쟁쟁하였습니다. 그러니 집에 돌아갈 생각은 더구나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시골 선비는 입술을 악물고 고생고생하며 서울에서 유경살이를 3년 더 지내고 세 번째 과거를 보았습니다. 헌데 갈수록 심산이라고 9년 세월 만에 본 세 번째 과거에도 시골 선비 이름은 금방에 나붙지 못하고 낙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벌써 6해나 길러준 반호까지도 주인의 안색을 보고 눈물을 뚝뚝 떨구었습니다. 시골 선비는 저와 동무해주던 그 반호를 쳐다보기도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골 선비는 먹은 마음이 있는지라 그 마음을 굽히지 않고 네 번째 과거를 한 번 더 보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낮에는 주인 집에 일을 해주고 밤이면 달빛 빌어 글 공부하고 한여름이면 반딧불까지 빌어가며 공부하였습니다. 일할 때는 밤에 본 글을 되뇌어 보기도 하고 밥 먹을 때는 수저를 들고 상우에 어려운 글을 써보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시골 선비는 네 번째 과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정성이 지극하면 도루에 꽃이 핀다고 어려운 유경살이를 하며 밤을 낮으로 삼고 일심으로 글 공부한 시골 선비는 네 번째 과거에는 끝내 급제하여 오매에도 바라고 바라던 이름 석자가 금방에 나붙었습니다. 시골 선비 생각해보니 고목에 꽃이 핀 것 같고 구만리장천에 올라가 별을 따온 것 같기도 하였습니다. 지나간 고생이 다 잊어지고 즐겁기만 하였습니다. 고향 생각도 무척 나고 사랑하는 아내 생각도 간절하였습니다. 마침내 나라에서 말미를 주어 시골 선비는 비단 옷을 떨쳐 입고 고향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일가 친척들도 쳐다볼 수 있게 되고 사랑하는 아내도 떳떳이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향한 선비의 눈앞에는 사랑하는 아내의 해와 달같이 환한 얼굴이 선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아내가 몹시 보고 싶었습니다. 시골 선비는 어서 급히 집에 돌아가 그새 고생한 아내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고 아내 앞에 꿇어엎드려 허리 끊어지게 절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주인이 이런 생각을 하며 가는데 반호도 주인의 심정을 알았는지 달강달강 뛰면서 주인의 뒤를 바싹 따랐습니다. 선비는 산 넘고 물 건너서 마침내 그리운 고향에 이르렀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시골 선비 서울에서 네 번째 과거까지 보고 오니 떠날 때 꽃같이 곱고 젊던 아내도 어느새 얼굴에 가는 잔주름이 건너가기 시작했었습니다. 시골 선비는 꿈에도 못내 찾아 헤매던 그리운 고향에 와 그처럼 그립던 사랑하는 아내를 보니 기쁘기만 해서 덥석 아내의 손목을 잡아쥐었습니다. 여보, 그새 나 없이 고생인들 얼마나 하였어. 여보, 내 당신한테 허리 끊어지게 절이라도 하자고 생각했어. 그러나 아내는 남편의 잡아진 손을 빼면서 남편의 눈을 피했습니다. 선비는 아내가 부끄러워 그러는 줄만 알았습니다. 이때 그의 아내는 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골 선비의 아내는 남편이 첫 번째 과거에 낙방했다는 소식을 듣자 3년 세월이 채 가기도 전에 벌써 군서방지를 하며 이웃사내와 죽자 살자 하면서 서울에 간 남편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시골 선비의 아내 남편이 과거에 급제하고 돌아와도 그 옛날 정은 없어진 지 오랜지라 반가워할 리 없었습니다. 그 대신 이웃사내와 부정하게 사귄 정이 깊어서 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악한 아내는 생각하던 끝에 과거에 급제하고 찾아온 그 남편을 죽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시골 선비가 그새 그립던 이야기며 유경살이하던 이야기를 하니 그 아내는 마지못해 듣는 채 하다가 밥을 짓겠노라고 부엌에 내려갔습니다. 아내는 지지고 볶으며 한참 동안 분주히 돌아치더니 이윽고 상다리 부러지게 음식을 차려가지고 들어와 아까와는 달리 갖은 아양을 다 떨었습니다. 이 채를 집으소 저 채가 별미워하면서 아내는 남편이 수저를 들기 전부터 수다스럽게 굴었습니다. 남편을 죽이자고 음식에 독약을 넣어가지고 들어왔으니
속에는 칼을 품었어도 겉으로는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는 해죽해죽 웃으며 수작을 피워대는데 남편은 그런 줄은 꼬물만치도 모르고 너무도 기뻐서 수저를 들고 앉은 채 먹으라는 음식은 먹지 않고 싱글벙글 웃으며 혀만 낼름낼름 거리니 아내는 당신은 혀가 길어서 좋겠네요. 라며 일부러 기분을 맞춰주니 선비는 아내의 얼굴만 눈자리 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끼니마다 시골 선비한테서 밥을 받아먹던 반호가 마당에 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반호는 떠주는 밥을 받아먹을 생각은 하지 않고 눈에 파란 불을 켜고 시골 선비의 아내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시골 선비가 수저를 들고 음식을 집자는데 반호의 눈에서 시퍼런 불이 번개일 듯 번쩍하더니 왕 하고 천둥이 울듯 무서운 소리를 지르며 나는 화살같이 방구들에 뛰어올라 남편에게 음식을 권하며 아양을 떠는 아내의 목을 꽉 물어제꼈습니다. 반호가 어떻게나 이악스럽게 달려들어 물어매쳤던지 아양을 부리던 아내는 악 하고 외마디 소리를 지르더니 그만 내각을 뻗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송금 보듯 뻔했지만 갑작스레 벌어진 일이라 시골 선비는 그만 앉은 자리에 굳어져 박아놓은 말뚝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반호가 시골 선비를 쳐다보다 눈물을 뚝뚝 떨구더니 상우에 차려놓은 음식을 제가 먼저 넙적넙적 삼켰습니다. 눈 깜짝하는 새에 시골 선비 대신에 상우에 차려놓은 음식을 먹은 반호가 시뻘건 피를 토하고 바닥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시골 선비는 악한 아내를 물어 죽이고 자기를 대신해서 죽은 반호의 등을 쓸면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 소리에 동네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사연을 알게 된 동네 사람들은 모두 주인의 길러준 은혜를 갚은 반호를 칭찬하면서 주인을 살리기 위해 자기를 희생한 반호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양지 바른 곳에 사람묘처럼 비석까지 세워 묻어주었습니다. 오누이라도 단둘뿐이니 부부가 될 수밖에요.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 임진왜란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7년이란 전란을 겪고 나니 국토는 여지없이 짓밟혀 어디 가나 처량한 경상이었고 백성은 생이사별하여 얼굴에 수심뿐 웃음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이때 나라의 임금은 가라앉은 민심을 돌려세우고 나라를 다시 일떠세우려고 생각하던 끝에 우선 대궐 안에서부터 즐거운 웃음소리가 터져나오게 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우정 신하들과 농지거리도 하고 우스운 수수께끼도 내놓곤 하였습니다. 어느 하루 임금이 신하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짐은 오늘 즐겁게 놀자고 경들을 불렀네. 과인이 이제 수수께끼를 낼 터이니 경들이 어디 맞춰보게나. 임금이 신하들과 놀며 수수께끼까지 내는 일은 고금의 처음이라 모두들 기뻐하며 임금 앞에 다가앉았습니다. 옛날 오누이 둘이 고기를 잡으려고 배를 타고 저 망망한 바다에 나갔었지. 그래서 어떻게 되었사옵니까? 임금이 신하들과 크게 거간을 두지 않고 스스럼 없이 말하니 신하들도 크게 꺼리지 않고 임금의 말 사이에 쐐기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집채 같은 파도가 일어 고기배는 밀리기만 했네. 세찬 파도가 일어 자그마한 배를 미니 그까짓 배가 다 모여 물 위에 떨어진 나무 이파리 고기배는 밀리고 또 밀리다 보니 정처 없이 밀려서 이제는 다시 돌아올 수도 없는 아득히 멀고 먼 무인도에가 닿았다네. 그래 경들이 어디 맞춰보게나. 그 오누이가 어떻게 되었겠나? 어떻게 될 게 있사옵니까? 누이는 누이고 오라비는 오래빌게 아니옵니까? 한 신하가 제꺽 이렇게 대답하는데 오성대감이 머리를 가로저으며 생각을 내놓았습니다.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요. 그건 왜? 신의 생각에는 처음에는 오라비는 오라비고 누이는 누이였겠지만 3년 후에는 부부가 되었을 것이라 보옵니다. 무인도에서 살아가자니 그럴 수밖에 있사옵니까? 예끼, 그건 무슨 당치 않은 말인고. 아무리 무인도이기로 동방예의지국에서 난 오람누이가 그렇게 쉽사리 부부까지 될 리가 있나? 임금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오성대감은 좀처럼 지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디 따로 예가 있사옵니까? 다시 돌아오지도 못할 무인도에 이르렀으니 처음엔 그저 살 궁리만 했을 테지만 차츰 살아나갈 도리가 생기니까 이번엔 후대를 보고 재미있게 살아나갈 생각을 하게 될 게 아니옵니까? 그런데 남녀는 그들 단둘뿐이니 할 수가 없이 부부가 될 수밖에요. 예란 따로 없습니다. 행하며 예라고 피치 못할 경우엔 이렇게 하는 것도 예에 어긋나는 일은 아니라고 보옵니다. 오성대감이 입담 좋게 도리를 따져가며 말하니 그 말을 듣던 임금이 껄껄 웃으며 머리를 끄덕이었습니다. 듣고 보니 경의 말에 도리가 있네. 그러니 경이 수수께끼를 맞춘 것일세. 상감께서 내신 수수께끼를 이 신하가 풀었으니 상을 주옵소서. 그럼 상으로 이 담배나 한 대 붙이세. 임금이 상으로 담배를 권하니 오성대감은 받지 않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상감께서 어찌 한간 백성들이 담배 권하듯 담배를 상으로 주시옵니까? 다른 상을 내려주옵소서. 그러니 임금이 하는 말이 경이 방금 행하면 예라고 하지 않았나. 나라 형편이 이처럼 어려운 때 담배 한 대도 상이라고 내주면 상으로 되는 법이니 어서 받아 피우게. 안 받으면 이상도 없어지네. 말문이 막힌 오성대감이 할 수 없이 임금이 주는 담배를 받아서 빽빽 피우니 임금은 물론 신하들까지 떠들며 웃는 바람에 대궐 안에서 터진 웃음이 대궐 밖에까지 나갔습니다. 이것이 임진왜란 이후 대궐 안에서 처음 있는 웃음이었다 합니다. 발 없는 말이 하루에도 천리를 간다고 이 소문이 날에나 돋친 듯 한간에 퍼져 백성들이 모여앉기만 하면 그 이야기를 하며 웃어대는 바람에 차차 한간에도 농이 생기고 웃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임금이 이처럼 농을 좋아하니 신하들도 담이 커서 임금 앞에서 곧잘 농을 하였습니다. 어느 하루였습니다. 한 신하가 관복소매 속에 볶은 콩을 몰래 넣어가지고 와서 임금을 보고 물었습니다. 상감께서 신의 이 관복소매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아 맞출 수 있습니까? 보면 몰라도 보지 않고 그걸 어떻게 아는가? 그러니 상감께서 알아맞히시라고 묻는 게 아니겠습니까? 과인은 보지 않고는 모르겠네. 그래, 그 속에 보배라도 넣어가지고 왔나? 신하는 빙그레 웃더니 관복소매 속에서 볶은 콩을 꺼내서 또또독 소리를 내며 씹어 먹었습니다. 경은 대체 뭘 그렇게 먹고 있나? 네, 콩볶이를 먹고 있습니다. 콩볶이라? 그러하옵니다. 정승도 사흘 굶으면 콩짜개를 주워 먹는다는데 이런 세월엔 볶은 콩 먹기도 쉽지 않는 줄 아랍니다. 그 신하는 우정 더 소리를 내어 콩볶이를 맛나게 씹으며 임금의 안색을 살피었습니다. 임금은 저도 몰래 침을 꿀꺽 삼키며 신하 앞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 좀 주게. 나도 콩볶이를 먹어봅세. 그러지 않아도 딴 생각이 있어 관복소매 속에 넣어가지고 왔는데 임금이 달라고 하니 신하는 한 줌 움켜서 임금에게 콩볶이를 올렸습니다. 임금은 신하에게서 콩볶이를 받더니 만면에 웃음을 짓고 경들도 맛을 보라며 다른 신하들께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임금이 신하와 자리를 같이 하고 볶은 콩을 먹는 일은 대궐이 생겨서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허허허. 담배가 식후일미라더니 이렇게 모여 앉아 콩볶이를 먹어보니 이런 때는 콩볶이가 천하의 일미일세 그려. 헌데 이 콩볶이는 어찌 생각하고 가지고 온 건가? 경이 짐을 생각해서 볶아 가지고 온 건가? 아니올시다. 어허, 필요곡절일세. 그럼 이 콩볶이는 어디서 생긴 건가? 지난밤은 저희 스승의 제삿날이온데 신은 그만 어젯밤 대궐에 있다 보니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아침에야 갔습니다. 스승님이 계셨기에 소신이 오늘 나라의 한몫 일이나마 맡아보게 되었사온데 늦었지만 아침에라도 가서 인사드리고 선생님 잡수시다 남긴 제사상 음식이라도 먹고 오는 게 예가 아니겠습니까? 그야 그렇지. 아무리 큰 벼슬을 해도 선생은 선생이고 학생은 학생인데 예를 몰라서야 안 되지. 헌데 제가 갔는데도 선생 자제분 되는 사람이 음복상을 내와야지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 잡수시다 남은 제사 음식을 먹고 가게 어서 차려오라고 청했사옵니다. 그런데도 자제분되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벌컥 화를 냈지요. 그러니 그 자제분되는 사람이 마지못해 나가더니 도리상에 콩볶이를 놓아가 치고 들어와 저희 앞에 공손히 놓고 사과를 하옵더이다. 대감님, 노여오마옵소서. 간밤은 부처님의 제삿날이나 집에는 콩밖에 없어서 지난밤 제사에는 이 콩을 볶아서 부처님 대접을 했습니다. 대감님 전에 감히 음복상을 내오지 못함도 이 때문이오니 널리 생각해 주시고 이 콩볶이라도 잡수시고 가옵소서. 자제분되는 사람이 이같이 말하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그 콩이 목으로 넘어가겠사옵니까? 산 사람이 살기도 어려운 형편에 제사를 안 지내도 무방하겠는데 콩이라도 정성껏 볶아서 부처님 제사상에 올려놓고 제사를 지냈으니 이 안이 효자옵니까? 그래, 너무도 천하에 다시 없는 기특한 일이라 이 일을 상감께 아뢰고저 소매 속에 콩볶이를 넣어가지고 왔사옵니다. 임금은 눈물이 그렁해서 그 신하의 이야기를 듣더니만 그 자리에서 어명을 내렸습니다. 참으로 하늘이 경탄할 일이로다. 나라 형편이 이처럼 어려운 때에도 돌아가신 부친을 그처럼 정성스레 대접하고 손들에게도 콩볶이로 음복을 시켰으니 나라 근심을 덜고 부모의 극히 효도한 효자로다. 저마다 이처럼 한다면 어찌 나라가 빨리 부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 나라 예의가 바로 서지 않을 수 있을소냐. 이 사실을 글로 적어서 온 나라 백성들이 알게 할 것이며 그 사람에게는 후한상을 주고 벼슬을 내리도록 할지어다. 임금의령이 내리자 나라에서는 그 사람에게 후한상을 주고 벼슬을 내리었고 글로 그 사실을 온 나라에 전하니 듣는 사람마다 찬탄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이때로부터 백성들은 그 사람을 생각하며 나라의 어려운 형편을 헤아려 재물을 허타히 쓰는 일이 없고 저마다 부지런히 일하고 나라에서도 어진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살피니 상하가 한마음이 되어 어렵던 나라 형편도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섰다고 합니다. 부드럽기가 솜 같은 처녀의 그것을 덥석. 옛날 한 고장에 두 모자가 살았는데 아들은 천하에 둘도 없는 효자여서 어려운 살림이라도 부지런히 일해 어머니만은 극진히 공대했습니다. 아들이 이러니 어머니 또한 언제나 슬하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남의 집 10자식처럼 귀히 여겨 일하러 나갈 때는 아들이 일하러 나가는 뒷모습을 오래오래 지켜보고 웃는 낯으로 아들을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니 각은방에 소문이 자자하여 그들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원수라고 류수와 같은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호호백발이 된 어머니는 늙고 병들어서 그만 세상을 뜨게 되었습니다. 임종시 어머니는 아들을 불러놓고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말을 하였습니다. 이야, 이애미는 이 세상에 너를 홀로 두고 저 세상으로 간다. 내 너를 장가도 보내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가자니 안타깝기 그지없구나. 이야, 너 이애미가 없다고 너무 서러워하지 말고 아내가 생기면 재미있게 살아라.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 같은 유언을 하고 세상을 떴습니다. 아들은 몇 달 며칠을 슬피슬피 울다가 어머니를 자기가 일하러 다니는 양지바른 산기슭에 묻어놓고 아침에 일하러 나갈 때는 어머니 무덤 앞에서 아침 인사를 올리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올 때는 저녁 인사를 하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러했습니다. 아들은 아침 저녁으로 상을 차려놓고 수저를 들기 전에 먼저 어머니 살아생전처럼 어머님, 진지 많이 드세요. 라고 말하고서야 수저를 들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럭저럭 엄동설한 추운 겨울도 지나가고 꽃이 피고 잎이 피는 새봄이 왔습니다. 땅땅 얼어붙었던 강도 풀리고 산과 들의 파란 풀들도 돋아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하루 아들이 일하러 나가자고 지게를 지고 밖으로 나와 파랗게 새 단장을 한 산과 들을 보니 어머니 생각에 그만 목이 메어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작년에 피었던 꽃나무에 봄이 오니 꽃은 다시 피었는데 돌아가신 어머니는 한 번 간으로는 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가?
생각할수록 서럽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그만 지게를 벗어놓고 낚시대를 찾아들고 강으로 나갔습니다. 강에 나가서 어머니가 생전에 그처럼 좋아하던 물고기를 잡아다 무덤 앞에라도 놓고 싶었습니다. 강에 나가니 맑은 물이 출렁이며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은 어머니 생각을 하며 맑은 물에 낚시줄을 던지고 낚시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그렇게 많던 고기들이 오늘따라 어디 가고 없는지 고기 한 마리도 물리지 않았습니다. 동산마루에 솟았던 해가 서산마루에가 걸렸는데 그때까지도 아들은 고기 한 마리 낚지 못하고 낚시대만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서산에 나불나불하자 아들은 아마도 효성이 부족한 탓이라 한탄하며 낚시줄을 거두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강가의 선갈대가 팔랑팔랑하며 두세 번이나 움직였습니다. 아들이 팔랑대는 갈대를 보니 갈대 밑에서 고기가 놀면서 갈대를 치는 게 분명했습니다. 아들은 고기 한 마리라도 잡아가자고 제꺽 낚시를 갈대 곁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고기가 벌써부터 기다렸다는 것처럼 제꺽 낚시를 물었습니다. 아들은 고기 한 마리라도 잡게 되었는지라 기뻐서 낚시줄을 잡아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낚시에 물려나온 고기는 배가 통통하고 고운 빛깔이 눈이 부시게 번쩍번쩍하는 금붕어였습니다. 금붕어는 낚시를 빼자 기쁜 듯이 팔딱팔딱 뛰었습니다. 아들이 그 금붕어가 너무도 고와서 들여다보니 팔딱팔딱 뛰는 금붕어는 흡사 자기가 어린 시절에 어머니 앞에서 좋다고 퐁퐁 뛰던 모습 같기도 하였습니다. 속담에 이르기를 웃는 낯에 침을 못 뱉는다고 물에서 사는 짐승이라도 그렇게 좋다고 팔딱팔딱 뛰는 금붕어를 보니 차마 죽일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금붕어를 들고 집에까지 달려와서 금붕어를 큰 물독 안에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금붕어가 좋다고 큰 물독 안에서 노는데 그 빛깔이 어떻게나 곱고 눈부신지 물독 안에 삽시의 해가 솟고 달이 돋은 듯 환했습니다. 이날부터 아들은 일하러 나갈 때도 금붕어가 꼬리치며 노는 물독을 들여다보고 나갔고 일하고 들어와서도 집에 들어서자 바람으로 물독에서 뱅뱅 돌아치며 노는 금붕어부터 들여다보았습니다. 홀로 고독하게 살아가던 아들에게 금붕어라도 있으니 의지가 되고 동무가 되어 전처럼 고독하지 않았습니다. 금붕어가 놀 때 찰랑이는 물소리만 들어도 자기와 다정이 말이라도 하는 것 같아서 기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들은 아침 저녁으로 새물을 길어다 물독에 물을 바꿔주며 극진히 금붕어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아들이 금붕어를 잡아다 물독에 넣고 그와 동무해서 하룻밤을 자고 이틀밤을 자고 사흘밤까지 자고 났는데 훗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상하게도 누가 아침상을 차려놓아 있었습니다. 밥상에는 배꼽같이 하얀 이밥을 하여 놓았는데 뚜껑을 여니 흰김이 서리서리 피어올랐습니다. 맛깔스럽고 정갈하게 해놓은 반찬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풍겼습니다. 꿈이냐 생시냐 싶어 집안을 살피었지만 아들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에라 들어온 복을 방치로 쳐던지겠냐 싶어 이날 아침 영문도 모르고 난생 먹어보지 못한 반찬에다 백설 같은 흰 이밥을 배불리 먹고 기분 좋게 일하러 나갔습니다. 헌데 하루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오니 집에는 뜨끈뜨끈한 화기가 도는데 누가 또 저녁상을 차려놓았었습니다. 갈수록 이상한 생각이 들고 알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여 아들은 말없이 집안 밖을 살피고 살폈지만 집안에는 사람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고 밖에는 사람이 왔다 간 자취도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밥과 맛깔스러운 반찬이 상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후 어느 날이었습니다. 보리 저녁 때쯤 되었는데 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집을 내려다보니 연통에서 연기가 몰몰 피어올랐습니다. 아들은 하던 일을 그만 팽개치고 번개같이 달려와서 몰래 문구멍으로 집안을 살피었습니다. 헌데 이게 웬일인가? 하늘의 선녀 같고 달 속의 상아 같은 아름다운 처녀가 가마목에 앉아 밥도 짓고
채도 볶아서 정이 상우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눈앞이 황홀하였습니다. 나이 20이 넘도록 장가도 가지 못한 총각은 더는 생각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불시에 문을 떼고 들어가 부드럽기가 솜 같은 그 처녀의 손을 덥석 잡아쥐었습니다. 낭자는 누구건데 이같이 루추한 집에 찾아와 나같이 불쌍한 사람을 보살펴주는 거요? 금붕어 처녀는 부끄러워 이마를 숙인 채 아들의 손에서 자기 손을 빼며 옥을 굴리는 것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본디 용왕의 따님이온데 생전에 집에 어머니께서 저를 구해준 덕으로 살아서 용궁으로 돌아갔사옵니다. 그리하여 어머님의 은덕을 갚고자 금붕어로 되어 이 세상에 오게 되었사옵니다. 내 이제 얼마 후면 곧 사람으로 환신하와 그대를 섬길 몸이옵니다. 하오니 때를 기다려 주시옵소서. 내 그대를 보지 않았으면 몰라도 이제 보고서야 어찌 다시 그대를 금붕어로 되게 하리까. 내 어머님 덕분에 그대를 맞았고 그대 또한 어머님 덕분으로 날 찾아왔다 하니 우리 오늘부터 부부를 맺고 금슬좋게 살아감이 어떠하오. 그러하오나 아직은 때가 일러 오히려 해를 입을가 저어되옵나이다. 낭자는 근심마오. 하늘이 굽어 살펴보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해치리요. 금붕어 처녀는 차마 아들의 간곡한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리하여 그날부터 둘은 남편과 아내로 되어 재미나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의지가지 없이 외톨이 굴바말처럼 고독하게 살아가던 아들은 재간 있고 해달같이 환한 아내를 얻어 근심 없이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금붕어 처녀 또한 마음씨 비단 같은 남편을 맞아 그 남편의 사랑을 받아가며 깨알이 쏟아지는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헌데 이 고을에는 심보가 구세통같이 새까맣고 욕심이 굳빠진 항아리처럼 끝이 없는 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집 총각이 세상에 둘도 없이 이쁘고 재간 있는 금붕어 처녀를 아내로 삼아 천하에 부러운 것이 없이 산다는 말을 듣자 그만 그 새까만 심보가 나무매 끈처럼 비비탈리고 그 사나운 욕심통이 툭 터져 더는 앉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돈이 있고 세력이 있는 부자는 워낙 죽은 송장도 뺨을 쳐 부려먹자고 드는 악한 사람이라 효자네 집에 나부랭이들을 끌고 가서 그 금붕어 처녀를 억지로 빼앗아갔습니다. 부자는 금붕어 처녀를 붙잡아다 첩으로 삼고 그 처녀의 재간을 빌어 호의호식하며 살아가자고 욱박질렀지만 처녀는 한사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꽃같이 이쁜 여인을 잡아왔지만 곁에 두고 보기만 하니 마음만 상하고 재간 있는 여인을 잡아왔지만 재간을 피우지 않아 재산이 늘지 않으니 공연히 욕심 끝에 화만동하였습니다. 고약한 부자는 그만 부화통이 터져 그 금붕어 처녀를 목을 눌러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때 아내를 빼앗긴 효자는 그런 줄도 모르고 날마다 부잣집 담장두리를 빙빙 돌면서 사랑하는 아내를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내를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벼랑같이 험하고 높은 담이 앞을 막아 담을 뛰어넘을 수도 없었고 대문을 차고 들어가자니 낮에는 문지기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서 들어가지 못하고 밤에는 문이 잠겨져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를 찾겠다고 밤낮 없이 담장을 돌아치며 목이 터지게 아내를 부르고 불렀습니다. 이 때문에 부자는 밤잠도 편히 잘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또 화가 동하여 담 밖에서 밤낮 울어대며 아내 찾는 그 남편을 잡아들여다 그 자리에서 때려 죽였습니다. 그러자 청청 하늘에 주먹만한 매지 구름이 동동 떠오더니 우르릉 꽝 하고 부자의 머리 위에서 번개가 번쩍했습니다. 부자는 그만 벼락을 맞고 새까맣게 타서 쓰러졌습니다. 이때 부자네 뜰악 안에서 세상에 보지 못하던 고운 새 한 쌍이 슬피 울면서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그 새 한 마리는 효자이고 다른 새 한 마리는 금붕어 처녀였습니다. 고운 새 한 쌍은 하늘 높이 솟았다가 고추, 어머니의 무덤이 있는 양지바른 산기슭으로 날아갔습니다. 인간에서 더는 살 길이 없게 된 효자와 금붕어 처녀는 죽어서도 한 쌍의 고운 새가 되어 어머님 무덤가에서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 어머님을 즐겁게 하며 다정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